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십니까. 뉴스레터 K KBS 김용준 기자입니다. 어느덧 총선이 20일 앞으로 다가왔네요. 여야 지도부 각 당의 지지 기반인 대구, 경북 지역과 호남 지역을 각각 찾아서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또 오늘부터는 각 당의 후보자 등록도 시작됐는데요. 본격적인 선거 전국에 돌입한 정치권 주요 이슈들 보좌 하니까 코너에서 각 당 보좌진 분들의 눈으로 자세히 분석 평가해 보겠습니다. 정부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는데요. 징벌적 과세 폐지에 찬성한다는 입장도 있지만 과세 형평성을 저해한다는 또 반대 입장도 있어서 추후 논의 과정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고요.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으로도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십시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전현직 보좌관의 눈으로 정치권 흐름을 읽는 시간 보좌 하니까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실의 김주범 선임비서관, 민주당 이형석 의원실의 이동윤 보좌관, 개혁신당 조응천 의원실의 조현욱 보좌관 세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 이제 20일 딱 남았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가요. 후보자 등록도 이틀간 진행이 되고요. 후보자 등록 시작으로 앞으로 공식 선거 운동까지 일정 먼저 설명을 어느 분 해주실까요? 우리 김주범 보좌관님. 예, 오늘 기준이죠. 21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네. 19일부터 23일까지 선거인명부 작성하고 고소선상 투표자 신고, 네. 고소신상 투표자 신고 인명부 작성 등을 지금 신청을 받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오늘 내일 20일, 22일간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습니다. 네. 그리고 27일까지 후보자들의 선거벽보를 제출해야 되고 그리고 28일부터 뭐 여기 모든 분들이 아시는 유세 차량 그리고 선거운동 거리 인사를 하는 선거운동이 4월 9일까지 13일간 합니다. 네. 그리고 3월 29일부터 선거 공보물을 제출하고 이제 선거벽보도 이제 벽에 막 걸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4월 5일하고 4월 6일 날 사전 투표 시행하고 4월 10일 날 본선거 투표하고 네. 그리고 개표 진행합니다. 네,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분 중에서는 우리 그 조현욱 보좌관님의 조응천 의원님만 후보자 등록을 하시는 거죠? 하셨나요? 네, 오늘 아까 후보 등록하고 예. 그 등록 좀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동시에 이제 그 후보 등록하게 되면 이제 TV 토론 네, 관련해 가지고 그 확인서를 쓰거든요. 그렇죠. 참여할 것인가 말 것인가. 네네네. 꼭 안 내는 후보들이 또 있어요. 피하는 후보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요? 근데 이제 저희는 좀 어려운 점이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내일까지 후보 등록인데 네. 후보 등록을 다 마치고 나서야 이제 공통기호 부여가 됩니다. 그렇죠. 지금 아직까지도 저희는 정당 기호를 아직 확정을 못 받고 있어요. 그러네요. 네, 몇 번일지 모르겠지만, 근데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27일까지 이제 공보물하고 이제 벽보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내일이면 22일이고 3, 4, 5, 6, 7, 5일 동안에 인쇄를 아직 확정되지 않은 인쇄를 예. 만들어야 돼요. 예. 지금 뭐 큰 정당 같은 경우 1번, 2번, 3번, 4번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 네. 이미 다 시한 다 확정해가지고 다 준비를 다 하고 있을 텐데 예. 저희는 아직도 공란으로 크게 만들어 놓은 그러게요. 상태에서 애로사항이 아주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선거운동이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래서 후보 등록 이후에 선거운동을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그래서 네.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에 6일 정도의 시간을 주고 있는 거고 네.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에도 시간을 며칠 줘요. 그래서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 오히려 조금 좀 빡빡한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게 후보 등록 다음 날서부터 이제 선거운동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은 소수 정당이나 아니면은 무소속 후보 같은 경우에 선거운동 좀 제한을 많이 받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러 이제 후보분들에게 저 인터뷰할 때도 아직까지는 예비 후보라고 제가 했고요. 이제 등록이 끝나면 그때부터는 후보라고 지칭할 것 같습니다. 이동윤 보좌관님, 지금 네. 정당의 공천을 받은 지역구 후보자들이 등록할 때 특별히 필요한 자료가 뭐가 있을지, 또 돈도 내야 하죠? 네, 기타금도 내야 되고 네. 제가 듣기로는 뭐 기타금은 1,500만 원. 네. 그리고 뭐 장애인이거나 29세 이하는 50% 감면해서 750만 원. 그다음에 30대는
뭐 1,510만 원, 70% 정도 그렇게 내는 걸로 돼 있고 네네. 후보 등록 서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후보자 등록 신청서, 정당에서 주는 추천서, 뭐 재산 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범죄 경력 조회서, 세금 납부 증명서 이렇게 서류가 중앙 선관위 홈페이지 들어가면 안내가 돼 있고 네. 그것들을 다 작성해서 내야 됩니다. 이것도 작성하는 입장에서는 많은 좀 손이 가는 그런 문제점이라기보다는 당연히 내야 되는 건데 네네. 뭐 그런 형식적인 서류 행정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네네. 근데 뭐, 예. 뭐 정당도 그렇지만 무소속 후보들은 그 추천장이 없다 보니까 네네. 그 지역 유권자들한테 300명에서 500명 이하의 또 추천 서명을 받아야 돼요. 네. 그게 보기보다는 좀 까다로운 일이라서 뭐 정당에 대한 부분이죠. 무소속 얘기도 한번 드립니다. 예, 아주 세세한 설명 주셨고요. 내일까지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은 정당 의석수에 따라서 기호도 정해지게 되고 민주당, 국민의힘은 비례투표 용지에 각각 뭐 첫 칸, 둘째 칸 뭐 차지하기 위해서 의원 수도 그에 맞춰서 파견하기도 했는데 이형석 의원실의 이동림 부장관님. 예. 근데 이 의원님의 일신상에 약간 변동이 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이형석 의원님이 비례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으로 가셨던데 일단 이런 결정이 이루어지게 된 경위 잠깐 설명해 주실까요? 일단은 개인적으로 참 마음이 좀 답답한 상황이고요. 그 일단은 네. 어쨌든 더불어민주연합이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이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일요일 의원총회에서 비례의원 6명이 제명이 돼서 네. 넘어가셨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국힘이 먼저 아마 8명을 제명해서 보냈고 저희가 6명이다 보니까 아마 숫자를 앞번호를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지역구 의원들 몇 분들한테 당에서 제안을 했던 걸로 알고 있고 네네. 저희 의원님도 일요일 날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위에서부터 전화가 왔었다. 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넘어가게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보좌관의 입장에서 네. 의원님이 그렇게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 물론 당 차원에서 제안이긴 하지만 약간은 의원님의 정치 행보상에는 좀 나쁜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판단을 했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또 의원님이 본인 신념이 위성정당에 반대하셨고 위성정당 방지법에 공동 발의도 하셨고 네네. 기자회견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위성정당으로 아무리 당이 요청이 있었더라도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하루 정도 입단계를 안 내고 버텼었어요. 처음엔 만류를 좀 하셨나요? 네, 만류하고 네. 버텼는데 결국은 이제 의원님도 본인의 정치적인 뭐 인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쩔 예. 수 없이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보좌관님 소개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보좌관님도 함께 가시는 건가요? 어떻게? 저는 당적이 바뀌시나요? 아니요. 이게 보통 이제 이게 예. 특이 케이스거든요. 네. 보통 이제 의원님들이 당을 옮겨가면 네. 본인들의 당적에 따라서 보좌관들도 당적을 변경하거나 네. 아니면 그 당적을 변경하는 거에 대해서 기분이 그러니까 안 맞으면 예. 저희는 뭐 사직서를 내고 그럴 수 나오는 있죠. 예, 네. 보통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그 선거용 위성정당이잖아요. 네. 그런 측면의 좀 특이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은 당적 변경을 했지만 저희는 당적 변경하지 않고 민주당 소속으로 그냥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의원님은 더불어민주연합 소속이 되셨지만은 네. 보좌진 분들은 그대로 아직은 민주당 당 소속으로. 소속으로 돼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활동하고 있고 네. 아마 지금 민주연합에 가 있는 그 실무진들, 당의 실무진들도 저희 민주당 중앙당에서 늘 많이 넘어갔는데 네. 그 친구들도 뭐 당적 변경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네. 아마 이게 이제 위성정당이라는 특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뭐 그 정도는 당적 변경 안 하고 있는 것 정도는 네,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3607님 각 당 후보님들께 얼마 남지 않은 선거 상대방 깎아내리는 선거운동 말고 확실하고 실현 가능한 공약으로 승부해 주세요 하십니다. 주현욱 부장님 지금 무소속의 김남국 의원도 더불어민주연합이 입당한 사실이 확인이 됐던데 그러면은 과거처럼 더불어민주연합이 만약에 민주당과 합당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김남국 의원도 민주당 복당이 되는 건지 그렇다면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하네요. 화려하게 복당을 하겠죠. 화려한 복당. 네.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이 네. 이번에 더불어민주연합 그 입당을 하면서 네. 밝힌 게 이제 억울하지만 선당후사. 선당후사. 라는 표현을 썼는데 예. 저는 그 표현을 듣고 나서 정말 이런 괴랄한 표현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코인 투자 의혹으로 해가지고 그때 민주당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었어요. 그래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가 진행이 되고 있었었고 네. 혁신의총이 열렸었습니다. 민주당에서. 혁신의총이 열렸던 당일날 의총이 열리기 직전에 탈당을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당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탈당을 했었고 징계 중인 자가 탈당을 했을 때는 사실은 복당도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예, 예. 보통 일반적으로 양쪽 당 다 마찬가지인데 탈당을 한 자는 1년 이내에 복당이 어렵거든요. 하지만 징계 중인 자가 탈당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보통의 경우는 복당 자체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 네, 네. 더군다나 그리고 나서 김남국 의원이 이제 국회 윤리특위 소위원회에서 이제 뭐 3대 3으로 이제 부결이 됐지만 여전히 윤리특위에 김남국 의원 징계권은 여전히 남아 있는 거고 자문위원회에서는 중징계를 의결 권고를 했던 상황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돌아오는 거는 두 가지로밖에 이거밖에 해석할 수가 없어요. 하나는 김남국 의원이 7인의 멤버였다라는 거. 두 번째로는 탈당 이후에도 네. 사실은 경기도당에서 당시에 이제 지금 의원직을 상실한 임종성 의원이 경기도당 위원장이었었는데 민주당 경기도당하고 활동을 굉장히 많이 같이 했어요. 유튜브에도 계속 나오고. 그러니까 위장 탈당이고 이런 식으로 복당을 허용해 주는 거는 저는 민주당 심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인 말씀하시지만 일단은 보조 지금은 일단 합당이 아니까 뭐 말씀하실 거 있어요? 네, 네. 일단 저도 예. 같은 생각인데 예, 예. 어쨌든 이게 합당을 통해서 자유롭게 복당하는 형식으로 아마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이게 과연 맞는 건지 기존에 탈당했다가 복당하신 분들이 탈당 사유, 복당 사유에 대해서 엄밀히 그렇게 평가를 받고 네네. 심사를 하는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게 맞지는 않다라고 보고 향후에 어쨌든 합쳐질 때 뭔가 당에서 뭔가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예, 이런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뒷문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예. 정말 이거는 국회 농단이라고 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네. 아주 좋은 건수 그것습니다. 김주범 선임 비서관님, 그 국민의힘 비례대표 명단은 어젯밤에 늦게 재의결됐는데 보니까 호남 4선 의원 출신인 조배석 전 의원이 비례 순번 13번을 받았고요. 또 당직자 출신 이다리 전 경북경제부지사가 20번 안에 있는 17번으로 좀 앞당겨졌는데 일단은 순번 재조정에 대한 평가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예, 지난주에 제가 그 국민의힘이 직전 총선 정당 득표율이 15% 미만인 지역에는 25% 이상의 비례대표 후보들을 추천을 해야 되는 조항이 있어서 아마 호남권을 어우르는 사람들을 좀 많이 넣지 않겠냐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막상 나오고 보니 그런 일들이 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또 얘기가 나왔고 호남 당직자 배려에 대한 또 얘기들이 나왔고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재배치가 이루어졌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 당이 지금 국민의힘이 1번은 장애인을 대변하는 최보윤 변호사가 예. 또 2번은 탈북공학도인 박충건 현대제철 책임연구원을 공천함으로써 네네. 사회적 약자와 북한 인권에 변함없는 관심을 가지는 정당의 면모도 당연히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당의 조직 구성원 중에서 다들 아시겠지만 당직자들이 상당히 고생하는 거는 맞거든요. 그 당직자분들을 앞부분에 또 재배치를 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민심을 좀 다독였다고 보고요. 네네네. 그래서 오늘 요번에 보면 아까 전에 순번이 바뀐 게 좀 보이는데 네네. 이다리 전 경제도지사 같은 경우도 사무처 당직자도 오래 하셨고 또 행정 경험이 있다 보니까 당선권의 순번으로 좀 조정도 됐고요. 임보라 전 국민의힘 당무사무감사실장이나 서보성 대구시당 사무처장님 같은 경우도 소정이 좀 된 것 같아서 아주 다행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좀 아쉬운 게 아쉬운 거죠. 그에 못지않게 우리 국회의원들과 함께 또 동고동락을 하는 보좌진들도 보좌진분들. 여기에 대해서 좀 도움을 받고 가야 되는데 이번에 국민의힘 그 보좌진 협의회 김민정 그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예. 순번이 좀 뒤로 밀리는 경우가 있어 버려가지고 네. 좀 그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예, 예.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정당 득표율을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후보자분들하고 고생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한 분 더 눈에 띄는 분이 있던데요. 지금 그 주기환 전 광주시당 위원장께서는 사실 처음에 비례 후보 번호 받으시고는 사퇴를 하셨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뭐 광주가 배제됐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철구 의원의 반발도 일부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어제 재조정될 때까지도 또 명단에 올라오진 않았는데 오늘 대통령실 민생특보에 또 임명이 되셨는데 이건 어떤 조정이라고 봐야 되나요? 근데 어쨌거나 본인이
서류를 다시 거둬들였잖아요. 네네네. 만약 거둬들이지 않았다면 분명히 그 순위에 좀 포함이 되지 않았겠나 싶었는데 본인이 사퇴하는 바람에. 본인이 사퇴를 했는 부분까지도 공식적으로 오픈이 됐는데 이걸 당에서 다시 받아들이고 다시 와달라는 거는 공당의 역할로서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 대신 또 다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통령실에서 어떤 편의까지는 그렇겠지만 자리를 만들어서 총선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 네. 거지 않나 싶습니다. 또 비례 관련 얘기를 하나 더 여쭤볼 부분이 있습니다. 조현욱 보좌관님, 지금 개혁신당 비례대표 명단에 대해서는 양양자 원내대표께서 되게 반발하시면서 탈당 가능성을 시사했었고요. 오늘 사실 오후 2시에 기자회견 하시려고 했었는데 몇십 분 안 남기고 취소를 하셨단 말이죠.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인 거예요? 그 뭐 비례명부 그러니까 네. 어저께 저희 이제 최고위원회에서 마지막 비례명부 저희 심사를 했어요. 네. 심사라는 게 이제 추인을 했는데 네네. 아침에 이제 저도 이제 최고위원회 배석을 했는데 그 공관위에서 밀봉된 상태로 왔어요. 네. 오늘 이제 선관위에 제출을 해야 되는 날이니까 저희가 비례명부를 새로 바꾸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었고 네네. 저희는 공관위 의견을 최대한 존중한다라는 게 일단 최고위원회 원칙이었었고 네. 명부가 오기 전까지 최고위원 누구도 명단에 대해서 알지를 못했었어요. 그런 상황이었었고 예. 양양자 최고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명부를 보자마자 일단 좀 반발을 하셨었어요. 어제 좀 나가신 상황이었었고. 네. 근데 사실 원인은 사실 개혁신당 지지율이에요. 저희 그래요? 지지율이 너무 낮으니까 저희가 지지율이 높으면은 그 뭐 내부에서 좀 갈등이나 다툼 혹은 뭐 순번 나누기 뭐 조정 이런 것도 가능할 텐데 저희가 어제 저는 사실 딱 명단을 보고 난 다음에 좀 아쉽기는 했어요. 네. 왜냐하면 공관위에서 넘어온 게 딱 10명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지율이 높았었으면은 10명이 아니고 20명쯤 넘겼겠죠. 근데 10명을 넘기고 뭐 공관위 쪽 얘기로는 당선 가능권을 뭐 5명 정도로 본다고 하니 사실은 개파 안배라든가 아니면 뭐 지금까지 나왔던 뭐 당직자 안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아예 고려 대상이 아닌 거예요. 네. 공관위에서 넘겼던 거는 순수하게 얼마만큼 괜찮은 사람들을 그 명단에 넣을 것인가만 고려를 했던 것 같고 최고위원회에서도 뭐 여러 의견이 있었지만 일단 공관위 의견을 존중하자라는 것. 그래서 결국 그렇다 보니 뭐 여러 불만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예. 결국 저희가 가난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혁신당 측에서는 특히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요. 양양자 원내대표 딱 잡아두는 거예요. 지금 얘기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일단 취소를 하셨잖아요. 뭐 잡아두고 아니라 뭐 계속 같이 해야죠. 같이 하시는 걸로? 지금 뭐 특별한 다른 변동은 없습니다. 네, 네. 네네. 자, 그리고요. 4222님 각 당에서 후보 인성 보고 잘 선정했으면 합니다. 막말하는 분들 너무 많아요 하시는데 어쨌든 그 비례대표 명단 가지고 이렇게 막판까지 갈등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의견도 있죠. 이 비례대표의 어떤 소수자 배려 또 전문성 강화라는 어떤 본래의 취지는 좀 사라지고 이게 지금 각 세력 간의 뭐 의원직 나누기 싸움이 되는 건 아닌지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세 분 어떤 얘기세요? 이동규 보좌관님. 일단은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예. 어쨌든 연합을 꾸려가지고 구성을 했기 때문에 네. 저희도 뭐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각계 의견이 달라서 좀 부분이 있지만 전문성보다는 소수자 배려나 전문성보다는 아무래도 뭔가 약간 그 될 사람을 누군가가 추천해 주는 사람들이 되는 그런 문제가 분명히 없다고 할 수 없고 네. 이번에 이제 국힘 같은 경우가 이번에 비례 명단 바뀌는 게 전형적인 그 사례가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네. 약간은 문제는 있다고 보고 네, 그거는 네. 좀 보완을 어떻게 보완이 되기 쉽지는 않겠지만 않죠. 보완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 김주모 선생님이요. 2000년도 이제 2000년도에 비례대표제가 들어오기 전에 네. 그 전에 원래 이름은 전국구였잖아요. 네. 돈 전자 써서 돈 많은 사람들 들어가는 전국구 비례대표라고 했었는데 예. 그때보다는 많이 좀 발전되고 됐다고 봐요. 그런데 이게 원래 비례대표가 어떤 정당의 어떤 이미지나 그리고 소외된 계층 전문성을 가지고 가는데 만약에 이게 시스템화가 돼 있다면 네. 원래는 지역구에 공천을 준 사람들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이 지역구 후보들이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전문성이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소외된 계층이 어떤 게 좀 부족하다는 게 정해져 있으면 네. 그게 기준을 맞춰서 비례대표 후보를 뽑으면 되는데 지금같이 위성정당 개념으로 각자 개별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말은 한 가족이라 하지만 후보 뽑는 건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좀 나눠 먹기식이란 분위기가 되어버려서 예.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정당이 좀 약간 절차상의 어떤 시스템을 좀 제대로 구축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네. 전문성 부분에서 보면 아까 이제 김민정 국힘 회장 얘기도 나왔지만 이게 보좌진들하고 당직자 간에 또 상대적 박탈감이 있어요. 보좌진들이 그나마 의정활동을 옆에서 보좌하면서 가장 전문성이 그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가진 자원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당에서도 그런 보좌진들에 대한 배려는 양당 다 별로 없습니다. 당직자들은 비례 몫으로 분명히 가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그 김민정 후보가 비례대표 후보가 되고 저희 당에도 물론 있습니다만 뒷부분에 배치돼 있거든요. 당선 가능성이 없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도 좀 투쟁을 해야겠고 당에서도 좀 그런 거는 좀 배려해 줬으면 좋지 않을까 네. 하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네. 뭐 당선 가능성이 동의합니다. 없다기보다는 투표는 해봐야 되는 거니까 당선 가능성이 비교적 뭐 낮다 정도로 네. 가보겠습니다. 저는 뭐 시스템을 갖추고 문제가 아니라 이런 식의 비례제도를 지금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본적인 말씀이네요.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뭐 그 비례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뭐 가설 정당 만드는 거는 양당이 지금 다 하고 있는 거고 예. 양당이 그거 하다 보니까 뭐 지역구 공천은 아예 하지 않는 그냥 비례 전문 정당이 우후죽순 생기고 있고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비례대표라는 거는 국민들이 선출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당이 내가 그냥 지정하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는 건데 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럴 거면 아예 없애든지 아니면은 진짜 개방형 비례명부제를 만들어가지고 비례대표들도 국민들이 좀 뽑게 만들든지 네네. 그렇게 가지 않으면 지금 이 제도는 저는 수명 다 했다고 봐요. 예. 다음은 저 현안 관련된 얘기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그 이종섭 주 호주 대사가 일찍 귀국을 했습니다. 이 대사는 귀국하면서 임시 귀국한 건 방산 협의와 관련한 주요국 공관장 회의 참석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이 기간 동안 체류하는 기간 동안에 공수처와 일정이 잘 조율돼서 조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했고요. 뭐 민당 의원들은 일부 공항에서 뭐 어떤 항의 시위도 펼치기도 했는데 우선은 이 조기 귀국에 대한 평가도 듣고요. 더불어서 공수처는 그럼 이제 어떻게 원활하게 수사를 하는 건지 그런 전망까지 한번 좀 들어볼게요. 우선 김주범 선임비서관님. 예. 예. 지난주에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예. 제가 윤 대통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왜 시험에 들게 하느냐 그런 네, 얘기를 그러셨죠. 했는데 이 시험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주 그래도 잘 풀었다고 봅니다. 한 비대위원장이 수도권 민심이 더 민감하고 책임감 있게 반응해야 된다고 했고요. 네. 거기에 맞춰서 즉각적인 반응을 또 나타냈다고 봐요. 네. 바로 정치라는 이제 미로에서 민심의 이야기를 듣고 가다 보면 분명히 출구가 보이는데 그 민심의 방향에서 어긋나게 되면 끝내는 헤매고 갇히게 되거든요. 근데 요번에 이런 상황에서 즉각적인 반응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해버렸고요. 네. 근데 아마 이런 문제들이 분명히 또 다른 선거 기간에 불거질 거라고 보는데 아마 그런 대처는 비대위원장이나 선대위에서 잘 처리할 거라고 보고요. 네네. 거기에 대한 이 문제 때문에 급락하는 서울 민심을 너무 느꼈기 때문에 공수처에 대한 어떤 수사라든지 이런 문제에서 당에서도 더 적극적인 활동을 또 요구를 할 거고 네. 그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아마 저는 문제없이 흘러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동희 부장님. 근데 오늘 한동훈 위원장이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제 답은 공수처가 또 민주당이 내놔야 된다. 정말 문제가 있었다면 이건 조사를 해야지. 만약 아직도 준비가 안 됐었다면 이거는 정치 활동을 한 거다. 언론 플레이를 한 거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실제로는 이게 뭐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본인도 아마 대통령실에다가 내보내서는 안 된다. 총선 이후에 가야 된다. 처음에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네. 그렇게 그 얘기는 정치적인 유불리를 따졌기 때문에 본인도 판단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정치적으로 접근을 하면은 서로 간에 답이 없는 거고 네.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측면에서 지금 봐야 되는데 제가 오기 전에 한번 확인해 보니까 공수처 내부도 혼란스러워해요. 혼란스러워요. 왜냐하면 갑자기 호주 나갔죠. 네네. 그리고 또 갑자기 들어왔어요. 공수처도 나름의 수사 계획을 가지고 수사를 진행을 해야 되는 입장일 텐데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일정을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본인들도 수사 계획상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앞으로 수사 진행하는 과정에서 또 어떤 흔들기가 있을지도 모르는 거고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 공수처가 과연 법에 맞게 면밀하게 예.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조금 물음표가 있습니다. 지금. 그렇습니까? 저는 예. 그렇게 안 보는 게 좀 네네. 달라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 지금 알면서 저러는 건데 지금 이 사건이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사 외압 사건인데 예. 관련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일 밑에는 해병대고 해군이 있고
국방부 있고 대통령실이 있잖아요. 네네. 대통령실에 이제 안보실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대통령까지 연결돼 있는 쭉 사건이기 때문에 예. 조사를 단계별로 밟아서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밑에서부터 해가지고 올라가야 되는 공수처 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종섭 주 호주 대사가 지금 유일한 조사 대상자가 아니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다 해서 아직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다만 이 사람은 주요한 수사 대상자이기 때문에 지금 나가면 안 된다라는 얘기에서 출국 금지를 시켜놓은 거거든요. 한동훈 위원장도 뻔히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종섭 대사가 어떻게 했냐면은 이틀 전이잖아요. 조사기일 지정 신청을 했어요. 네네. 빨리 해달라는 빨리 거예요. 네. 국민의힘에서 그동안 주로 그걸 비판을 했던 게 이를테면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에 빨리 조사하라고 검찰과 얘기했을 때 비판하고 그다음에 우리 누구야 지금 대표 이재명 대표. 이재명 대표 맨날 그거 했던 거 아닙니까? 왜 빨리 조사 안 하냐고? 네. 그럼 국민의힘에서 얼마나 비판을 했어요. 네네. 수사받는 사람이 조사기를 지정하는 거 아닙니다. 예. 조사는 수사하는 사람에서 지정하는 거지. 한동훈 위원장 너무 잘 알잖아요. 맨날 그걸 얼마나 많이 비판했어요. 네. 지금 자진 사퇴밖에 답이 없어요. 근데 지금 저는 조기 교육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한동훈 위원장이 낸 숙제를 위원장을 다 풀었다고 생각을 안 해요. 네. 이거는 버티기예요. 못 물러나겠다는 얘기잖아요. 네. 지금. 자진 사퇴 안 하겠다는 예, 거예요. 예. 지금 관련자가 너무 많고 결국은 대통령까지 관련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버티는 거예요. 그럼 뭐 절차상 어쩔 수 없이 공수처도 이종섭 대사 측이나 국민의힘에서도 성선까지 쭉 가는 건가요? 아유, 그럼요. 예, 예. 자, 이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얘기인데요. 서울 강북을 후보로 나선 조수진 변호사의 경우에는 이게 좀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변호를 여러 번 맡았다는 점 그리고 강간 통념을 활용한 성범죄 무죄 전략 홍보글을 또 올린 점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비판을 받고 있는데 여성단체에서도 뭐 공천을 취소하라고 요구하고 있고요. 장혜영 녹색정의당 의원도 후보직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는데 이 논란은 어떤 방향으로 마무리가 될까요? 이동희 보좌관님. 뭐 논란이 많고 예. 이렇게 이제 후보가 된 상황에서 오늘 내일이 지금 후보자 등록 기간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시간적인 면에서는 일단은 갈 것 같아요. 그대로. 근데 이제 다만 저희도 이제 반성을 해야겠죠. 네. 이런 후보자를 낸 이런 그러니까 사회적인 인식과 다른 후보자가 된 문제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반성을 해야겠지만 앞으로 각성하고 다시 한번 시스템 공천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체크해 봐야겠지만 요거는 시일적으로나 그냥 가지 않을까. 당대표도 지금 이재명 대표도 아마 그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아마 제가 유세 과정에서는 그 후보 말고 예. 국힘에 더 많은 문제 가진 후보들을 바라봐라라고 이렇게 대응한 걸로 알고 계시거든요. 네네. 그냥 이 후보대로 가겠다는 얘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양문석 후보 관련해서는 또 여러 가지 뭐 막말 이른바 논란에 대해서 뭐 재검증 요구하는 쓴소리를 김부겸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또 많이 해오셨었는데 오늘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는요. 이 문제는 일단 정리하고 이제 총선 승리라는 한 가지 목표로 매진하는 게 옳을 것 같다. 이런 말씀하셨다는 거는 양 후보의 공천을 일단 받아들이고 가자. 이것도 뭐 현실적인 또 물리적인 이유일까요? 김부겸 선대위원장의 이런 입장에 대해서 혹시 두 분 중에 어떤 의견 갖고 계신지. 예, 김종욱 선임비서관님. 이제 아까 전에 말씀한 대로 총선이 이제 시작인데 예. 자꾸 집안 싸움을 외부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 봅니다. 지금 어쨌거나 정리를 하고 문제가 없는 부분 어느 정도 수용하는 것처럼 보여서 네. 국민들한테는 이제 인물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정책이나 다른 이제 총선의 구도와 정책 인물로 갈 때 이 부분을 이제 비춰야 되는데 인물 얘기를 지금 계속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뭐 박지원 전 의원님이나 뭐 그 당 대표 같은 경우에 예. 탄핵이란 얘기까지 꺼내면서 흘러가는 게 이게 이제 정권을 견제해야 되냐 안정해야 되냐 좀 구도의 싸움으로 자꾸 끌러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앞서 아까 전에 얘기한 후보들의 어떤 언행이나 발언에 대한 문제들은 후보가 등록되고 난 다음에서도 우리 당에서도 지속적으로 얘기할 거고 우리 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그런 문제들을 이제 정리를 하면서 시작을 했고요. 또 아마 그런 차원에서 선대위원장께서는 좀 당내에 화합된 모습을 보이려고 시작을 한 거 아닌가. 네네. 근데 시간이 없어. 어쩔 시간이 수 없어. 네. 이런 거는 변명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 결격 있는 후보는 사퇴시키고 무공천해야지 마땅해요. 그게 국민 눈높이 아닙니까? 네. 시간 없으니까 저희가 아무나 추천해야겠다. 이거는 너무 무책임한 거죠. 그거는. 근데 이게
개혁신당이었으면 뭐 좀 개혁적인 얘기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지금 뭐 양당 같은 경우에는 후보자를 내는 거에서 만약 후보를 빼게 돼 버리면 거기에 대한 데미지가 더 크게 나오기 때문에 예. 아마 승부를 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그 절대적으로 안 되는 사람이 일단은- 무공천을 하서라도 하는 게 당 전체를 위해서 좋은 거죠. 일단은 국민들이 4월 10일 날 평가해 판단을 주시겠죠? 하겠죠? 네, 그럼, 네. 예. 자, 요 질문 드려볼게요. 조국 혁신당 뭐 이번 총선의 변수로 많이 떠오른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뭐 민주당까지 본격적으로 좀 견제에 나서는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비례대표도 민당 측을 찍어달라. 소위 더불어 몰빵론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조국 대표는 아니 비패가 있다. 취향에 맞게 음식을 택하면 된다. 는 비패론을 주장합니다. 이른바 몰빵론 대 비패론. 최은욱 부장님 어떤 전략이 더 주요할까요? 뭐 비패론이 더 높겠죠. 비패론이요? 왜냐하면 뭐 예. 뷔페 가면은 다 빵도 있고 뭐 고기도 있고 다 있으니까 예. 그게 예. 더 큰 거긴 한데 네. 결국에 왜 제가 이제 뷔페론이 더 옳아 보이긴 하냐면은 네. 지금 정권 심판론이 사실은 더 대세이긴 하니까 지금 그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정권 심판론 하나로 몰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선명하고 명징하기 때문에 그 민주당만으로 심판해 주세요라기보다는 함께 심판합시다가 훨씬 더 잘 먹히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문제는 네. 이제 좀 걱정되는 게 이제 조국 이제 뷔페 중에서 이 빵도 있지만은 빵보다 더 맛있는 것들이잖아요. 네. 조국혁신당은 더 맵고 짜고 뭐 이런 거잖아요. 자극적인 맛이. 자극적인 거잖아요. 지금 이런 것들이 국민들 입맛에 더 맞다라는 게 사실 전체적으로는 좀 걱정이기는 해요. 미국 정치만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예. 지금 지난번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하원 의장을 끌어내린 거는 자당의 강성 의원들이었었어요. 마가였었잖아요. 네네. 마가였기 때문에 같은 공화당인데도 훨씬 더 강성 의원들이 자당의 중도 혹은 온건한 사람들을 끌어내리는 거예요. 저는 걱정되는 게 이번 국회가 보수든 진보든 떠나서 온건한 보수나 온건 진보가 자리 잡지 못하고 더 맵고 짜고 극단에 있는 사람들이 의석수가 적더라도 네. 국회를 흔들까 이게 더 걱정입니다. 국민들은 그 기준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최현숙 의원실의 김주범 선임비서관. 그냥 민주당 갈까요? 네. 민주당 이영석 의원실의 이동윤 보좌관, 개혁신당 조홍천 의원실의 조현욱 보좌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김민혜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 곳곳으로 이동량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우선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활천 부근 2, 3차로에서 장애물에 주의하셔야겠고요. 입장휴게소에서 안성 분기점까지는 14km 정체입니다. 남사진이에서 동탄 분기점까지도 더디게 지나고 있고요. 수원에서 죽전까지는 7km 정체, 달랜에서 반포까지도 차가 많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서평택 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까지 12km 정체 이어지고 있고요. 매송 휴게소에서 용담터널, 더 지나 서서울 요금소에서 조남 분기점까지도 각각 주춤합니다. 여기에 서서울 요금소 부근 3, 4차로에서는 승용차 관련 사고까지나 처리하면서 부근으로 더 혼잡하니까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후 광명역에서 일찍 분기점까지도 정체입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제22대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울에서 유일하게 지역구가 합쳐진 곳으로 갑니다. 서울 노원갑인데요. 민주당 4선 현역 의원과 서울시장 비서실장 출신 국민의힘 인사가 각각 당내 경선을 통해서 격돌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먼저 국민의힘 현경병 후보 전화로 만나보고요. 경쟁 상대인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일정 조율을 거쳐서 별도의 자리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후보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18대 국회의원에 이어서 해당 지역구인 국민의힘 노원갑 당협위원장을 지내셨고 최근까지는 오세훈 서울시장 비서실장을 역임하셨고요. 일단 치열한 당내 경선을 뚫고 서울 노원갑 국민의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먼저 출마의 변부터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예, 말씀대로입니다. 네, 우리 노원이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그 끝은 네네.
더 낙후되고 어려워졌습니다. 지난 그 문재인 정권이 민생 파탄으로 인해서 정권 교체가 됐는데 예. 그리고 나서 나라의 변화, 특히 이제 정상화를 통해서 많은 부분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이제 우리 노원도 그렇게 바꿔야 됩니다. 꽤 괜찮았던 곳인데 네. 지금은 서울시에서 재정 자립도 꼴찌고 노후화도 워낙 극심해가지고 서울 평균의 2배가 되고 뭐 이런 등의 네. 아주 뒤처진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걸 바꾸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예. 자, 근데 잠깐 그 노원갑 공천 과정에서요. 약간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더라고요. 이달 초인가요? 경선에서 배제됐던 한 인사께서 국민의힘 중앙 당사 앞에서 분신을 시도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게 좀 본격적인 선거전을 앞두고 지역당 조직 관리에 좀 문제가 있었나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도 뭐 공천 대상자라서 네네. 그 과정에서 또 그리고 나서 3자 경선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네. 그저 지켜보는 입장이었었는데 저는 이렇게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저는 경선이 끝나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다른 후보에 대해서 네거티브를 한 적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후에 다른 후보들과도 서로 잘 화합을 했다. 아름다운 경선으로 마무리 지었다.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우리 지역 차원의 문제인데 사실 제가 2004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당협위원장도 적지 않게 했고 우리 노원갑은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예. 이 20년이 넘는 동안 다당협위원장이 2명밖에 없었습니다. 네네. 서울에서 가장 작습니다. 보통 그동안 그 비대위라든지 여러 가지 정치적 변동으로 당협위원장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5에서 10명 정도 되거든요. 그 사이거든요. 예.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당협 조직이라든지 지역에서의 기반 근간 자체는 큰 흔들림이 없고 네. 어느 정도 단단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앞서 뭐 소개드렸지만 노원갑은 지역구가 이번에 합쳐졌고요. 노원가불병이 노원가불로 분류가 됐죠. 서울에서 지금 인구가 줄고 있다는 의미기도 할 것 같은데 주민들 만나보시면은 어떤 말씀을 주로 듣게 되세요? 바로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인구가 늘어나지는 못할 망정 네네. 서울 전체가 감소세가 있지만 노원이 특히 심합니다. 그래서 지역구가 하나 줄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의 자존심이 몹시 상했습니다. 네. 그러지 않아도 낙후된 노원 바꿔달라. 그리고 그 결론은 지금 민주당 차원에서 결국 이런 꼴이 되고 말았기 때문에 네. 새로운 사람이 필요하다. 저는 오히려 파란불이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지역구가 좀 합쳐졌기 때문에 선거 전략 변화도 좀 있을까 싶은데 합쳐지기 전과 후에 뭐 달리 대응하고 있으신 게 있나요? 예, 이전과는 많이 다릅니다. 네. 우리 지역이 전체 그 주민 수가 25만 명 정도 됩니다. 네네. 그 인구 상한선이 27만 명인 것에 비춰보면은 전국에서 가장 최상위권의 대선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만큼 우리 이렇게 많은 주민들과는 다중과의 접촉을 현장 중심으로 열심히 하는 게 기본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조직 차원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는 많은 분들과 요즘 중요해진 SNS를 비롯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 대화의 창구를 많이 열고 소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해당 지역구 상대는 사선 중진의 우원식 의원입니다. 민주당 원내대표과 하신 인사인데 이 경쟁자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 민주당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재명 민주당인데 네. 친명 인사로서 또 운동권 출신으로서 사선을 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과로는 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노원이 낙후됐다. 지역이 폐보를 거듭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거듭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지금 현경동 후보께서는 노원갑에 처음 출마하셨던 게 뭐 2004년 정도 된 것 같더라고요. 그만큼 뭐 이 지역구랑 오랜 인연이 있으실 텐데 이 부분이 혹시 현 후보님의 최대 강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제가 이제 우리 노원갑 지역에서 산 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우리 지역에 살면서 주민들의 성원에 힘입어가지고
국회의원도 했고요. 네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그 사회에 나오면서 첫 출발이 행정고시에 합격해가지고 행정부에서 공직 생활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예예. 그리고 지난 2023년에서 올해 1월까지 오세훈 서울시장 비서실장을 했기 때문에 네. 정치는 물론 그 행정까지 제가 다 커버할 수 있지 않느냐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오세훈 서울시장님하고는 군대 생활도 같이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 예. 장교로서 군대에서 1980년대 후반에 아. 같이 근무하면서 인연이 됐습니다. 네네. 지금 보니까요. 후보님 포함해서 오신환, 이창근 이 세 분을 두고 살아 돌아온 오세훈의 사람들이란 평가도 하던데 이번 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와 협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공동의 뭐 정책 대안이랄지 이런 것도 마련하고 계신 게 있으시면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제가 그 네. 서울시에 근무하면서 네. 시정을 거의 다 살필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 차원에서도 정책 그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돈이지 않습니까? 네. 예산에 이르기까지 제가 전부 촘촘하게 챙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현안들이 아주 중요한 것들이 많습니다만 그중에서도 태릉 골프장을 문재인 정부가 공공개발을 하겠다 그랬는데 네. 이 베더타운 지역에 또 아파트 건설은 말이 되질 않습니다. 그것도 국민 세금을 넣어가지고요. 예. 그래서 이 지역이 현안화가 된 김에 이제 그 멋진 공원으로 만들자. 이게 제 공약인데 네. 이런 부분들을 놓고 다른 정부 기관도 물론이지만 서울시와 원만한 협의를 할 수 있는 근간이 되는 거죠. 네네. 지금 그 아까 낙후됐다라고 그동안 말씀을 하셨는데 가장 시급한 그 노원갑 지역의 현안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주민들이요. 네. 내 골목, 마을 그리고 지역 이런 변화도 좋지만 가장 원하는 건 내가 살고 있는 가족들과 함께 지내는 내 집이 좋아야 됩니다. 집이요. 아까도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워낙 노후화가 심해가지고 30년 이상 된 주택이 전체의 아파트가 40%입니다. 네. 40%를 넘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일 필요한 거는 재건축입니다. 네네. 그리고 재건축에서는 특히 두 가지가 중요한데 그 층고 그리고 용적률, 네. 건폐율 그리고 또 함께 종상향 등을 통해 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집들을 개인 부담금을 줄이면서 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고요. 네네. 그리고 서울 전체 지역의 그 자가 보유율이 43%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네. 그만큼 전월세자하고 임대주택에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을 위해 가지고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야 되고 네. 또 임대 후 분양 여러 형태를 고품격 임대 아파트로 서울시 기본 방침에서 사용하는 용어기도 합니다만 예예. 고품격 임대 아파트로 건설을 해서 가급적이면 재입주를 보장하는 그런 접근이 중요합니다. 예. 지금 그 후보님 그 행보 보니까요. 지역의 주요 개발 현안 중에 하나인 그 태릉 골프장 공공 개발에 관해서는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고 계신 걸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해당 지역 공원화를 요구하면서 뭐 여러 차례 1인 시위도 하셨더라고요. 얼핏 보면 개발과 보존 양쪽 주장을 다 펼치고 계신 건 아닌가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네. 보존입니다. 보존이요. 예. 이 지역에는 그 역사, 문화, 생태 차원에 지켜서 문화, 관광 차원에서 주민들에게 이롭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공공개발이 저도 너무 화가 나고 우리 주민분들은 화를 넘어서서 상당히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인 시위를 한 40여 차례 했습니다만은 네. 그에 덧붙여가지고 각종 공청회라든지 여러 가지 여론을 수립하는 작업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현안화가 된 만큼에 이 지역을 공원으로 바꾸면 네. 한 26만여 평이 됩니다. 서울 숲의 한 2배가 돼가지고 서울에서 바로 세 번째 큰 대규모 공원이 되고요. 네네. 그리고 바로 붙어 있는 곳에 푸른 동산, 태강릉, 태릉 선수촌이 거의 활용도가 없습니다. 이 지역을 합치면은 109만 평이 넘어가지고 그 뉴욕의 센트럴 파크보다 더 큽니다. 네네. 한국의 센트럴 파크를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 다음 주 월요일 그러니까 25일 오후 2시에 주변 지역에 그 국민의힘 당협 위원장을 하신 분을 중심으로 해서 네. 이번 총선 후보들하고 6곳이 참여합니다만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서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의지를 국민 여러분한테까지 호소드리려고 합니다. 예, 예. 총선 판세 얘기도 잠깐 해볼게요. 지금 판세가 좀 요동치고 있다 이런 관측이 좀 많은데 예를 들면 뭐 당정 갈등설이랄지 의대 증원 문제랄지 또 이종섭 주 호주 대사건이랄지 황상무 전 수석 관련된 내용이랄지 여러 가지 언론이 주목하는 주요 정치 사안들이 있습니다. 이 사안들이요. 실제로 노원 갑 그리고 선거 전체 판도에 어떤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세요? 영향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 라디오 인터뷰하기 전에 네. KBS에서 만나기 전에 현장에서 두루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물론 이제 황상무 수석 그 사태라든지 네. 이종섭 국방부 장관 입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눈앞에 불은 껐다 그러는데 사실은 제가 그동안 느낀 거에서 네. 저변에 흐르는 부분에서는 크게 변화가 있었다고까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예.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요. 네. 국민들이 뭐를 바라보느냐 하면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오만한 정권만큼은 용서하지 않는 것 같아요. 굉장히 화를 내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정부 여당 전체가 네. 국민 뜻을 수용하는 그런 자세에서는 어떠한 끄리낌이 없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네네. 겸손한 정부 여당이 돼야 되는 겁니다. 네. 이제 뭐 총선이 20일밖에 안 남았다 보니까요. 지금 이제 뭐 저변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크게 많이 나오지는 않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은 만약에 당정 차원에서 추가로 이런 조치를 좀 해야 선거에 좀 도움이 될 거다.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지금 당정 차원에서요. 네. 굉장히 다양하고 제가 볼 때 정교한 정책들을 많이 내놨습니다. 예. 백서 수준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우리 노원에 관해서도 정책 제안집을 만들어 가지고 지난 공천자 대회 때 제가 건네받았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 부분들을 많이 참고할 거고 그런 도움은 역시 우리 국정 운영 경험 또 능력에 관한 한 만큼은 국민의힘이 역시 있다. 이렇게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고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정책이란 게 주택, 교통, 교육, 문화, 환경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그 분야별로 예. 제가 굉장히 지금 다른 후보분하고 다를 거예요. 네네. 그래서 우리 노원을 싹 갈아엎는다는 개념으로 해서 뭐 우리 상전벽해라 그러지 않습니까? 예. 노원벽해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예. 비례대표 선거를 보면 지금 조국 혁신당의 약진이 좀 눈에 띄던데요. 국민의힘 입장에서 볼 때 이 부분은 민주당의 외연 확장인지요? 아니면 중도 표심의 이동입니까? 제가 볼 때는요. 예. 선거 공학적으로 접근했을 때는 뭐 누가 유리하다 이런 부분들은 두말할 필요 없이 다들 아실 것 같고 네. 그런데 사실 대다수의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총선 여부와 상관없이 조국 혁신당 그 자체가 굉장히 짜증나고 이름조차 듣기가 거북한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민주당도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민주당인데 그리고 이번 경선 과정 다 보셨잖아요. 네. 개딸들의 활약 보셨지 않습니까? 이런 민주당만큼은 막아야 되고 우리 노원 지역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번에 민심의 심판을 통해서 한번 바꾸자 그런 여론 흐름으로서 같이 받아들이고 저도 대응할 생각입니다. 네. 현경병 후보께서 만약에 서울 노원 갑에서 당선되신다면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싶으신지 향후에 정치적인 포부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먼저 우리 노원부터 바꿔야 되겠죠. 예. 그러라고 저를 뽑아주신 거니까 특히 이제 주택이라든지 재건축을 중심으로 주택이라든지 30분 내로 어디를 갈 수 있는 교통 제가 굉장히 많이 만들어놨는데 네. 그런 30분 노원이라든지 안심 노원 그러니까 여성 어린이들이 다 안심할 수 있는 어르신들까지요. 네. 그리고 교육 문화까지 뭐 하겠습니다마는 특히 이번에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네. 우리 청년들 노원에 있는 청년들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창업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3대 거점 지역이라는 이름을 쓰는데 예.
광운대 역세권 사업부지하고 한전연선부지, 공릉법원부지 이게 아주 넓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공간을 활용해서 미래를 만드는 게 미래를 바꾸지만 미래를 만들어서 더 나은 삶이 되게 하는 거에 제 모든 영향을 할 거고요. 예. 그리고 국회의원이란 게 국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국가 전체 차원에서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변화 그리고 그 변화 자체가 희망과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그리고 실체적으로 나아지는 게 되도록 네. 하는 거를 보여드릴 겁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현경병 제21회 총선 서울 노원갑 지역구 국민의힘 후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6시에 2부 이어가겠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578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매일 아침 민정이는 학교에 가기 전 엄마가 먹을 죽을 끓이고 약을 준비합니다. 7살 때부터 고등학생이 된 지금까지 엄마의 돌보미로 살아온 민정이. 오랜 시간 지병을 알아온 엄만 작년 말 위암 수술로 위의 반 이상을 절제했는데요. 체중도 20kg 넘게 빠져 거동조차 힘겨운 상태. 수업이 끝나면 민정이는 집으로 달려와 엄마를 씻기고 4번의 죽을 쑤며 수십 개의 약을 챙깁니다. 엄마가 잠든 후에야 비로소 책을 펴는 고된 환경이지만 민정이의 성적은 늘 상위권인데요. 이런 딸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 가슴 아픈 엄마는 오늘도 몰래 눈물을 닦습니다. 민정이와 엄마가 평범한 일상을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내일부터 글피 사이에 강한 비가 오는 지역이 있겠습니다. 해변기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산사태, 낙석, 토사 유출 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에는 중부지방에, 모레 오후부터 글피 오전 사이에는 제주에 강한 비가 집중되겠고요. 제주는 내일부터 누적량이 꽤 많겠습니다. 내일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북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고울의 영향을 먼저 받겠습니다. 중서부 지방에 비가 시작돼 내일 밤에는 전국으로 확대됐다. 다가 모레 새벽에 한번 그치겠습니다. 이때 강수량이 중부와 제주 10에서 40mm, 동해안과 남부 5에서 20mm가량 되겠는데요. 또다시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약간 기압골의 영향으로 모레와 글피 사이에 남부지방은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겠는데 제주에는 10에서 산지 쪽은 60mm 안팎의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4도 등 영하 1도에서 영상 7도, 낮 최고 기온 서울 16도 등 13에서 19도로 내일까지는 일교차 크니까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부터 대부분 해안과 전북, 제주에 바람이 다시 강해지겠고요. 또 내일 새벽 서해 바다를 시작으로 모레까지 대부분 해상의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황사의 영향을 내일 밤부터 좀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8.1도입니다. KBS 58분 날씨 강혜정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 이종섭 주 호주 대사가 정부 회의 참석차 오늘 귀국했습니다. 이 대사는 자신에 대한 의혹을 부인하며 공수처 조사받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총선이 2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은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을 찾아 지지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이종섭 대사가 귀국한 것과 관련해 이제 공수처와 민주당이 답할 때라며 야당에 공세를 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호남 지역을 찾아 표심 결집에 주력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광주의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5.18 가해자의 후신이며 정신 나간 반역의 집단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검찰이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명단에 거론된 권순일 전 대법관의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정부가 다음 주부터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해 면허 정지 처분을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의사단체의 반발이 계속되는 가운데 집단 휴학 의대생 비율은 45%를 넘어섰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정책이 국민 재산세 부담을 가중시켰다고 또 설명했는데요.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서강대 권대중 부동산학과 교수와 함께 부동산 공시가 현실화 폐지 배경과 또 보완점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선은 개념 정비부터 좀 네. 부탁드릴게요. 부동산 공시가격이 뭔지 또 어떻게 활용되는지 잠깐 설명해 주실까요? 공시가격은 그 세 가지로 나누어서 토지를 평가하는 공시지가 제도가 있고요. 네. 단독주택을 평가하는 또 주택 공시가격이 있고요. 네. 지금 이번에 발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있습니다. 네네. 공동주택은 그 집합건물이 소유 및 관리하는 법률에 의해서 토지 건물이 복합 등기된 겁니다. 이거는 이제 그 매년 연말쯤 9월 10월쯤에 평가를 들어가서 연말까지 평가해서 국토부의 검수를 거쳐서 네. 지금 3월 달이죠. 3월 달과 4월 달 초까지 이제 이의 신청을 받아요. 예. 그래가지고 6월 달에 확정을 합니다. 그리고 7월 달에 공시를 하는데 7월 1일 날 공시해서 1월 1일로 소급 적용합니다. 네. 공시가의 법적 성질은 표준지는 모든 평가의 기준이 되지만 이렇게 이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나 또는 그 개별 공시가는 법적 성질이 과세에 있습니다. 예, 다시 말하면 세금을 물리는 거죠. 기준이 된다는 거죠. 네, 그런데 예. 7월 1일 날 기준으로 해서 1월 1일로 소급 적용하는데 7월 달분 7월 재산세, 네네. 9월 달분 재산세에 적용이 되고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또 과세되는 게 그 뭐죠 저기 저 종합부동산세, 종부세요. 네. 네, 이렇게 이제 적용이 됩니다. 네. 이거 말고도요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뿐이 아니라 이그 공시가격이 적용되는 게 농어촌 지역의 뭐 그 서민들에게까지도 예. 67개 항목에 들어가요. 예, 의료법이라든지 예. 뭐 여러 가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활용도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네네. 그래서 공시가격 제도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연말부터 평가해서 내년 연말까지 적용한다면 그 사이에 집값 변동이 생길 수 있겠죠. 예. 이런 또 문제점도 있습니다. 자, 네. 그래서 이번에 공시가 현실화 계획 폐지 결정이 나온 배경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 했다. 부에 대해 징벌적 과세를 해버리면 열심히 일하면서 사회활동하고
집 한 칸 있는 분들이 종부세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굉장한 악법이다라고 주장했는데 네. 부연 설명 좀 해주실까요? 우선은 그 지난 정부에 지나치게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예. 오르는 가격만큼 세금 부담도 높아졌던 겁니다. 네네. 이 세금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 그 공시 가격에다가 세율을 곱하는 게 아니고 네. 공시 가격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하고 세율을 곱했습니다. 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이 그 지나치게 세액 부담을 늘리지 않도록 완화할 수 있도록 조절했던 기능이었거든요. 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그 공시 가격 현실화율이 점점점 높아지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도 이 현실화율이 높아지면 세금은 많이 나오게 되거든요. 네네. 지난 정부에 너무 지나치게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던 파단은 공급을 늘려야 되는데 불구하고 공급을 늘리지 않고 가격을 억제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징벌적 과세가 돼버린 거예요, 사실은. 이게 아마 윤 대통령께서 이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은 징벌적 과세가 아니고 정상 세율로 가야 된다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 그 로드맵을 잡은 게 2035년도까지 현실화율을 90%로 하게 했거든요. 이거를 폐지하자고 한 거죠. 근데 이 문제는 이제 폐지하는 과정이 좀 문제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2022년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그런데도 올해 평균 1.52% 올랐잖아요. 예. 2020년도로 뒤로 했는데도 오른 겁니다. 서울은 3.25% 올랐어요. 예. 그러면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3년 뒤로 후퇴해서 적용했는데도 집값 올랐죠. 세금은 조금 더 나옵니다. 네. 지금 한 번 더 정리를 보면 공시가격은 세금에 어떻게 보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오르면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거고, 근데 집값이 하락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보유세를 더 많이 내는 이른바 역전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던데, 이렇게 공시가격 현실화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들도 당연히 폐지 결정의 이유가 됐겠지요. 그렇죠. 예. 다시 말하면 부동산 가격은 하락했는데 네. 현실화율을 올리니까 세금은 더 많이 나오죠. 근데 사실은 이제 이게 폐지됐을 때 문제점도 보완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한 두세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일단 국민 그 의료보험이 떨어져요. 의료보험이 거의 지금 운영이 잘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공시가율이 낮아지면, 현실화율이 낮아지면 이 의료보험을 적게 내기 때문에 악화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뭐 보완하면 되겠지만은 전세를 사는 사람들이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제도라는 게 있거든요. 주택도시 보증금이나 서울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건데, 그렇죠. 그게 이전에 그 전세 사기 사건이 나기 전에는 공시 가격의 150%를 적용했어요. 그리고 매매 가격의 임대 가격의 100%를 적용했거든요. 이게 지금 낮아졌어요. 작년 5월에. 어떻게 낮아졌냐면 공시 가격의 140%를 낮추고 전세 가격의 90%를 낮췄어요. 그래서 90%와 140%를 평균 내면 126%가 됩니다. 근데 이 공시 가격이 낮아지면 지금 전세 살던 금액보다 더 낮은 가격을 보증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보증 비율이 더 낮아지겠네요. 그러면 소유자 입장에서 볼 때는 보증률이 낮아지니까 지금 전세 금액을 대환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겨서 돈을 물어내야 되는 문제. 세입자 입장에서 볼 때는 전세 금액을 주고도 다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겨서 이건 보완이 좀 필요합니다. 조정 보완이 좀 필요한 부분이 이거 있고요. 말고는 뭐 낮췄을 때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세부 부담을 줄이는데 뭐 반대할 사람은 없죠. 근데 또 앞서 물론 문재인 정부에서도 당시에 그 공시가 현실화 추진했었던 배경도 있을 거예요. 당시에는 무슨 이유 때문에 그랬었죠? 이게 이제 서울의 주택 가격이 너무 급등한 겁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서울의 주택 가격 상승률이 2018년도에 10.19% 올랐어요. 이렇게 매년 이제 전년 대비 상승률입니다. 그 다음 년도에 14.02%, 또 2020년도에도 14.73%, 그리고 2021년도에는 무려 19.89% 올랐어요. 20% 가까이 올랐죠. 그리고 2021년도 2년도에는 14.22%, 5년 동안에 가장 많이 오른 데는 거의 뭐 100%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액 부담은 늘어나는데 이 그 현실화율을 올리면서 이것도 또 고가 주택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는 금액별로 차등 현실화 시켰어요. 아니 적용을 할 때 현실화의 상승률을 이게 15억 이상 되는 아파트나 주택, 그다음에 15억서 9억 원 사이, 9억 원 이하, 이거를 차등해서 현실화 과정을 금액이 적은 거는 늦게 잡고 금액이 많은 거는 높게 잡고 이렇게 진행을 했었죠. 근데 이게 사실 높아지면 세부담도 늘어나지만 그만큼 또 주택 구매도 영향을 받거든요. 그렇습니다. 잠깐 질문이 들어왔네요. 7910님, 공시가 현실화 폐지가 주택연금 가입자에게 불리할까 염려됩니다 하시는데요. 그 불리하죠. 아무래도 공시가격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럴 때에는요.
감정 평가 가격으로 저 평가해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만 적용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어쨌든 전 정부에서는 2035년까지 90%로 조정하겠다고 했었는데 이게 시세의 90%라는 목표치가 좀 지나치게 과도한 거 아니냐, 높은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 교수님도 비슷한 생각이셨는지. 저는 시세라는 말 자체가 좀 부정적이에요. 시세요. 네. 예. 부동산 가격은 매매 당사자 간에 합의된 가격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네. 공급이 부족하면 가격은 오르고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내려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시세의 90%라는 게 어디가 시세인지 이게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 시장 가격이나 적정 가격이나 정상 가격을 다시 한번 개념 정리할 필요가 있다. 네네. 그리고 공시가격 자체는 그 적정 가격으로 정상 가격으로 평가를 해야 돼요. 네. 그리고 세율로 조정해야 되는데 이 평가 자체를 비정상적으로 평가하잖아요. 예를 들어 10억짜리가 10억 평가되는 게 아니고 6억, 7억, 8억으로 평가되는 건 잘못됐다고 봐요. 10억으로 예. 평가하고 세율로 조정해야 돼요. 네네. 그런데 이 가격이 이중 가격이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좀 유사한 걸로요. 좀 짚어보고 싶은 게요. 이 공시가 현실화 방안 도입 이전부터 이 공시가격 산정 기준 체계가 일부 좀 부실한 부분이 있는 거 아니냐 지적도 있었는데 예를 들면 방금 말씀하신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가 같은 아파트 단지의 같은 평수일지라도 공시가가 다르게 책정되거나 뭐 예를 들면 40평대 아파트보다 30평대 아파트 공시가가 더 높게 책정되기도 했던데 물론 뭐 디테일한 층간 뭐 이유 뭐 이렇게 어떤 조명권 뭐 이런 것도 다 있었겠죠. 어쨌든 공시 산정 기준에 대해서 한번 진단을 해주실까요? 우선 이제 공동주택 예. 같은 경우 아파트나 다세대 연립주택 같은 경우는요. 예. 위치별로 가격이 다릅니다. 위치별로. 두 번째는 예. 층별로 다르고 네네. 향별로 다르고 네네. 평형별로 다릅니다. 그다음에 또 브랜드 가치도 가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걸 감안하지 않고 대량 평가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 평가를 어디서 하는지 아시지요? 예. 감정 평가를 하는 게 아닙니다. 네. 한국부동산원에서 네. 조사보고라는 그 명목으로 합니다. 네네. 근데 평가 업무잖아요. 이게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세금에 직결되는 건데 네. 감정평가사가 평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문제는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그 한국부동산원이 이렇게 층별, 향별, 위치별, 돈별로 가격을 나눠서 좀 세분화시켜서 평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뭐 대량 평가하듯이 같은 단지에서도 같은 건물에서도 가격 차이가 났는데 네네. 그 차이가 너무 많이 났던 거죠. 또 어떤 건 안 나고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아마 그 세분해서 평가 기준을 잡은 것 같습니다. 예. 현재 그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69%로 지난 2020년 수준으로 동결돼 있는데요. 동결된 기준을 적용했을 때 보유세 현황이 혹시 조사된 내용이 있을지 궁금하네요. 이게 조사된 내용은요. 예. 제가 신문에 난 거가 있습니다. 네네. 언론 보도된 걸 제가 라디오 방송이기 때문에 네네.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요. 네. 보건복지부에서 건보료가 상당히 손해를 본다는 발표를 했어요. 이것 네네.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건강보험료뿐이 아니라 올해 공시지가를 평가하면서 음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아주경제신문이라고 있습니다. 네네. 거기에 신한은행에 부탁해서 산정해 본 걸 보면은 잠실중 아파트 82제곱미터가 보유세 현황이 지금 현재 공시가격은 19억 7천만 원인데 네. 이게 전년 대비 32%가 늘어나서 581만 원이 나온답니다. 이게 오른 거죠. 예. 미래 가치가 있거나 개발 호재가 있거나 또는 재건축 재개발 쪽에는 올라서 많이 나오고 네. 그렇지 않은 데는 이제 20년도로 돌아가서 적용하다 보니까 좀 낮게 나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음마 아파트도 18.74%가 더 나오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이 강남권에도 또 레미안 대치 팰리스 같은 경우는요. 작년보다 7.7%밖에 안 올랐어요. 반면에 서초구 같은 경우는 15.4% 올랐는데 강북은 달라요. 네. 강북은 거의 안 오르고 3만 원밖에 안 오르는 데도 있습니다. 이촌동의 한가름 아파트는요. 84.89제곱미터가 지난해 362만 원 나왔는데 올해 2020년도 걸 적용하니까 365만 원, 3만 원밖에 안 올랐어요. 예. 그래서 공시지가 현실화율로 적용해서 오르지 않은 지역은 혜택을 좀 볼 거고요. 네. 지역별로 가격 차이로 가격이 오른 데는 여전히 좀 더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3253님 단순하게 공시가만 변화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연관된 문제들이 하나둘이 아니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될 것 같아요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한번 요목조목 짚어보고 있고요. 정부는 그 관련 제도를 폐지하면 일단 보유세 같은 세부 부담이 완화되고 또 기초생활보장 같은 각종 복지제도의 수혜 대상도 좀 늘어날 거다 이렇게 내다봤는데 하지만 일각에서는 과세 형평성 부분을 들어서 이 폐지 자체에 좀 반대하고 있는데요. 교수님 의견은 어떠세요?
금액이 내려가면은 이제 예.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올라가면 이제 정말 생활수급자인데도 못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겠죠.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서 재산이 전혀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더 많이 늘어나서 재정 부담이 갈 수가 있고요. 네. 이거 내려가면 또 국가의 재정도 낮아지겠죠.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물건별로 지역별로 차등 적용해야 된다고 드린 말씀이거든요. 네, 네. 근데 이게 이제 그 폐지하게 되면은 이 세율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가격만 내려가기 때문에 네. 이게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지금 예. 현재 국토연구원에서 이걸 연구해서 발표한다고 했는데 전면 개편은 제가 생각하는 거는 가격은 현실화시키고 세율로 조정하자. 예. 그리고 시장 공정시장 가격 비율을 정해서 탄력적으로 상황에 따라 변동시킬 수 있고 그러면서도 이제 물건별로 지역별로 나눠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네. 지방의 전답을 갖고 있는 농민들은 세금이 늘어나게 되면은 농사를 지어서 세금도 못 냅니다. 예, 힘들겠죠. 네. 또 하나 이제 이면을 갖고 있는 종산 뭐 예를 들어 종중산이나 이면을 갖고 있는 건 수익성이 없잖아요. 자산 가치가 올랐다고 해서 세금만 많이 내게 돼요. 네네. 이런 부분은 좀 내려주고 그 중소도시 이상의 대도시에 있는 아파트가 또 단독주택가 많이 올라가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좀 더 과세해도 될 것 같아요. 수익성 부동산이나 또는 뭐 고가주택이나 이런 건 좀 더 차등화하고 그래서 물건별로 지역별로 좀 차등해서 부의 평등을 좀 완화시키고 양극화를 좀 막을 수 있는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정부 입장에서는요. 네. 이게 세수 확보 차원에서 좀 우려가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이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문재인 정부 때 들어와서 했는데요. 예. 문재인 정부가 2017년도 5월 9일 날 대통령 취임해서 이제 시작했거든요. 네네. 근데 2018년도 현실화되면서 재산세가 4조 5천억 정도 거쳤습니다. 근데 그 2022년도 5월 달에 퇴임하셨는데 2022년도에 6조 7천억이 거쳤어요. 예. 그리고 종합부동산세가 예전에는 0.4조니까 4천억 거쳤죠. 네네. 근데 2022년도에 3조 3천억이 거쳤어요. 그럼 각각 뭐 2조, 3조 정도. 그러니까 2018년도만 해도 예. 세금이 거친 게 4조 9천억입니다. 네네. 근데 2022년도에 이게 10조가 됐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세금을 많이 걷어서 어디에 썼느냐. 예. 대개 세금은 목적세처럼 목적이 있잖아요. 네네. 국가 재정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걷지만 그래도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교육세는 목적세고 특별세니까. 그렇게 재산세를 걷었을 때 갑작스럽게 지방세가 늘어나서 좋은 점도 있지만 또 양도세나 이런 것도 국세거든요. 또 이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입니다. 그 일부 반은 지방에 주고 일부는 정부가 쓰는데 예. 세금을 걷어서 어디다 쓰는지 세목에 대해서 예산이 없잖아요. 세금만 걷어서는 안 된다고 해요. 네, 잡혀 있는 게 명확하지 않습니다. 예산이 잡힌 예. 상태에서 거기에 맞춰서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그냥 그 공정시장 가액비라든지 또는 뭐 공시지가 현실화율로 계속 올려서 세금을 받는 거는 좀 불안하지 않나.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거를 낮추게 되면 예. 세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은 분명히 가지고 가야 돼요, 정부가. 네, 네. 근데 지금 이게 2021년 돌아가도 아까 제가 말씀하신 대로 앵커께 말씀드린 대로 네네. 오르는 적도 있다 그랬잖아요. 내리는 적은 많지 않아요. 네네. 왜 그러면 서울시가 지금 3.25% 올랐다 그랬죠? 그럼 서울시는 3.25%만큼 세금 더 거치게 돼 있고요. 네. 전국 1.52%면 전국 1.52%더 거치는 거니까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네네. 그렇게 봐야죠. 자, 그럼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가 결론적으로는 이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까 안 될까 궁금합니다. 저는 그 당장 뭐 영향을 끼치지 않을 거고요. 예. 이게 또 법률 개정안이 있습니다. 예.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또 안 되거든요. 예. 그러면 단지 그냥 뭐 이번 정부에서는 2020년도로 소급해서 그냥 계속 적용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만약에 법률이 개정된다면 네. 다주택자들한테는 도움이 돼요. 종합부동산세가 많이 낮아지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다주택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부동산 시장에 뭐 영향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예. 이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거나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고금리가 지속되고 있고 예. 경제가 침체돼 있기 때문에 세율 때문에 세금 좀 뭐 몇백만 원 낮춰준다고 해서 매도하고 몇십억짜리 집을 사지는 않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시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그 법 개정 말씀하셨는데 지금 네. 이게 야당과 합의를 거쳐서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데 이게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논란만 야기하고 법 개정이 미뤄지면 계속해서 22대 국회에서도요. 오히려 부동산 시장에 혼란만 가져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번에 여당에서 발표한 몇 가지 내용 중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나
해제나 또는 네. 뭐 개발 제한구역 해제나 그린벨트요. 뭐 그린벨트요. 네. 그다음에 또 이런 이제 조세와 관련된 세금 문제는 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여야가 합의를 얼만큼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또 22대 국회 때 혹시 여당이 또 다수당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 동수가 되거나 야당이 오히려 또 지금처럼 거대 야당이 된다면 네, 네. 개정은 쉽지 않지만 그래도 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가 지난 정부의 공시가격 관련해서는 좀 개정이 필요하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네네. 여야가 잘 협의한다 그러면 개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완전 폐지하느냐 아니면 대폭 수정하느냐 그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 전에 네. 그 집값 폭등으로 인한 부담을 온전히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라고 했거든요. 이게 공시가 현실화 방안에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본 거로 해석하면 될까요? 그렇죠. 일단은 부동산 가격이 올랐을 때는요. 네. 자본이득이잖아요. 네네. 소득이 늘어난 게 아니잖아요. 소득은 한정돼 있는데 자본이 늘어나서 세금을 더 내는 건 불합리하다고 본 거죠. 예. 이재명 대표가. 네. 그건 사실 맞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가지고 있던 집이 5억이 10억 됐다면 소득이 이렇게 2배로 늘어나지 않았는데 세금은 2배로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합리적으로 좀 고쳐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거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게 개정을 하게 된다면 네. 여야가 그런 부분에서 합의를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 폐지한다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물건별로 지역별로 차등해서 물론 세금은 누진 것에 돼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더 자산이 많은 사람들은 좀 더 세분을 많이 하는 그런 방법으로 물건별로 좀 차등하는 게 맞다고 봐요. 지금 교수님께서 계속 그 보완할 부분을 설명해 주고 계셨는데 정부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번 폐지안과 별도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뭐 단독주택과 아파트, 뭐 주택과 상가 이렇게 가격별로 지역별로, 뭐 유형별로, 물건별로 이렇게 네. 차이나는 시세 반영률의 간격을 좁히는 작업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우선은 금액은 정상화시키고요. 금액은 정상화시키고요. 예. 그러니까 평가 방법이나 기법도 공개 안 하잖아요. 네네. 투명성이 필요하고. 가끔씩 이렇게 눌러보면 네. 이게 어떤 기준에서 왜 금액이 나왔는지 모르시겠죠. 근데 또 옆 단지 걸 해보면 이건 또 왜 네. 같은 라인에 있는 아파트인데 그런 그러니까 의문이 들죠. 산출 근거를 좀 제시할 필요가 있어요. 예. 투명성이죠. 네네. 그다음에 공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정부의 개입이 없어야 되고 정책 개입이 없어야 돼요. 네. 그래서 감정평가사가 평가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믿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공시가격은 감정평가사가 평가하는 게 아니고요. 네네. 한국부동산원에서 조사 보고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비용이 들더라도 국민 세금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납세자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납득이 가야 되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평가를 감정평가사가 직접 평가하는 방법이 더 옳다고 봐요. 물론은 이제 지금 비용이 거의 안 들어가다 보니까 한국부동산원에서 하는데 네. 감정평가 협회로 넘겨서 감정평가사가 5천 명 가까이 돼요. 그들을 통해서 이게 예. 공정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감정평가 기법이나 산출 근거도 공개를 하게 되면 투명성도 강화되고 신뢰성도 강화되죠. 이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폐지했다 다시 뭐 늘렸다 줄였다는 일관성도 없고 신뢰성도 없고 국민이 납득할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평가의 독립성이 필요합니다. 평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가 만약에 한다면 국가가 해야 할 임무를 전문 자격자한테 위임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죠. 잘못했을 땐 엄벌을 하면 돼요. 네. 이거를 좀 독립성 있게 평가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한국 부동산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실거래가가 공개돼 있지만 예. 실거래가와 감정평가 가격이 괴리가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지금은 공시가격과 시가와의 괴리가 있어요. 시가의 몇 %만 평가하다 보니까. 예. 근데 이거는 가격은 일률적이어야 돼요. 적정 가격이나 정상 가격이나 또는 시장 가격이나 거의 유사하게 일정해야 되는데 네. 이걸 차동하다 보니까 국민들은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이게 지역 간의 양극화를 막기 위해서 네. 차등 적용하고 누진 적용하더라도 세율만 그렇게 가야 돼요. 네네네. 가격은 정상 평가해라. 네. 계속해서 강조해 주신 부분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종합적으로요. 지금 교수님께서는 공시가격의 차등 현실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이번에 뭐 정치권에서도 뭐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지만 공시가 현실화 방안에 대해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부동산 전문가로서 마지막으로 종합적인 조언을 하신다면요?
과세는 과세를 내는 세금을 내는 사람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내야 되거든요. 네. 이게 징벌적 과세가 돼서 안 되고요. 네네. 또 그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줘서 투기가 일어나서도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 정책을 내놓을 땐 좀 일관성 있게 좀 장기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정부가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네. 이제 네. 정책인 논리로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지 말고 정책인 논리로 부동산 정책을 내놔서는 안 된다고 봐요. 예. 앞으로는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김민혜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시각 교통 정보입니다. 고속도로 곳곳으로 퇴근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서양양 부근 2차로에서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어서 주의하셔야겠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안성 부근 6km 더디게 지나고 있고요. 남사 진위에서 동탄 분기점까지도 6km 정체입니다. 기흥에서 수원, 더지나 신갈 분기점에서 죽전까지도 각각 정체입니다. 서울 요금소에서 판교 분기점 부근과 또 달래내에서 반포까지도 차가 많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서평택 분기점에서 화성 휴게소까지 12km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송 휴게소에서 용담터널, 더지나 광명역에서 일찍 분기점 사이로 각각 정체되고 있고요. 평택 제천고속도로 평택 방향은 금안 꽃동네 부근 3차로와 갓길에서 고장난 대형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파고 또 파고 골라서 엄선한 뉴스만 전해드립니다. 파파뉴 코너. 오늘은 김수민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제 그 각 대학별로 의대 정원 배정 결과를 정부가 다음 주부터 정부가 발표했는데 다음 주부터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를 대상으로 의사 면허 자격 정지 처분에 돌입하죠? 네, 지난 19일 기준으로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의 92.7%인 네네. 1만 1,935명이 계약을 포기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했습니다. 네네. 어제 20일 기준으로 7,088명에게 정부가 면허 정지 행정 처분 사전 통지를 발송을 했고요. 예.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오늘 브리핑에서 정부는 업무 개시 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원칙대로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해나갈 것이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3월 안으로 돌아와야 한다. 그 결정이 늦어질수록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3월 안으로 돌아와야 한다. 이 부분. 그러면 이번 달 안으로 돌아오면 뭐 선처가 가능하다는 건지 아니면 뭐 수위가 조금 낮아진다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일단 박 차관은 행정 처분을 하지 않을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예. 아니라고 단호하게 일축을 했고요. 네네. 다만 신속 복귀자와 지연 복귀자를 똑같이 대우할 수는 없을 것이다. 처분에 유리함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 상대적으로 조금 더 유리해질 수 있다라는 뜻이고요. 네네. 그리고 이런 처분뿐 아니라 수련 과정에 있어서도 3월 말 이내에 복귀할지의 여부는 주요 변수가 되는 것이 모든 수련 병원들이 3월 말에 수련 상황 관리 시스템에 전공의 임용 등록을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걸 마치지 않으면 내년에 레지던트가 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군요. 전공의 단체에서는 국제노동기구 ILO의 업무 개시 명령은 강제노동 금지 위반이다 하면서 개입을 요청했는데 ILO는 자체 종결해라 이렇게 처리를 했네요. 네, ILO는 개입 요청을 받게 되면 해당 국가 정부에다가 접수 사실을 통보를 합니다. 네. 2022년 12월에 화물연대가 이런 개입 요청을 했을 때도 ILO가 인터벤션이라고 하는 개입이라는 서한을 한국 정부에 보낸 적도 있었죠. 네, 근데 이번에는 며칠이 지나도 한국 정부에 이런 서한이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부가 ILO 사무국에 문의를 했더니 확인 결과 ILO가 자체적으로 내부에서 종결 처리했다는 거예요. 예, 이거는 일종의 판결로 치면 각하 비슷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이거 진정을 냈던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노사단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물연대하고는 다른 부류의 단체다라고 본 것이고요. 예. 이대로라면 ILO가 이 문제에서는 개입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성격이 좀 다르다. 화물연대 네. 때와는. 그래도 의사단체 반발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의료단체에서 지금 반대 입장도 속속 나오고 있죠. 네, 대한의학회를 포함해서 26개 전문 과목 학회에서
성명을 냈는데요. 네. 어제입니다. 의료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정부의 독단적 결정은 의학교육과 전공의 수련 체계를 마비시킬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한편 서울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여전히 중재자로서 정부에 제시한 중재안이 받아들여지길 기대한다라고 촉구를 하면서 네. 아직은 전공의들과 학생들의 입장을 들어보고 대화를 통해서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의대 교수들까지 이제 사직 흐름이 지금 본격화하고 있는데 오늘은 여러 개의 의료단체가 모였네요. 네, 의사협회, 전국의대 교수협의회, 전공의협의회, 의대생협의회가 모여서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두고 어제 저녁 온라인으로 회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네. 이 중에 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이미 진료 단축과 사직서 제출 결의를 한 바가 있고요. 네. 오는 25일부터 집단 사직서를 제출을 할 예정이고요. 예. 결국에 오늘 이제 회의를 거쳐서 결정 내용을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예. 하여튼 지금 오는 25일부터 교수들의 어떤 외래 진료, 또 수술, 또 입원 진료, 뭐 이런 근무 시간을 법정 근로 시간인 뭐 주 52시간으로 뭐 네. 줄이자로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의사협회는 현재 회장 선거를 치르고 있더라고요. 선거 결과가 이 의정 갈등 여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가 있나요? 네, 일단 현재 선거 상황부터 살펴보자면요. 네. 어제 20일부터 내일 22일까지 1차 전자투표가 치러집니다. 네네. 여기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25, 26일 결선 투표를 하게 되고요. 출마 후보들을 살펴보면 의협 현 비대위에 박명하 조직위원장,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 임현택 비대위원, 그리고 박인숙 전 국회의원, 정운용 인도주의 실천의사협의회 부산 경남대표 예. 5명이 출마를 했고요. 이 중에 특히 현 비대위 인사들은 대표적인 의협의 강경파들로 꼽히고 있습니다. 강경파의 당선이 될 경우 강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지속되거나 더 강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그렇겠네요. 어쨌든 이 투표 결과가 앞으로 의정 갈등에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게 될 것 같은데 네. 지켜보고요. 교육부가 어제 발표한 그 의과대학 정원 증원분이 배정된 대학들에게 안내 공문을 정식으로 보냈네요. 네, 변경된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5월 31일까지 제출하라는 공문을 교육부가 보냈습니다. 예. 내년 의대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증원 신청 때 제출했던 의대 운영 계획안을 잘 지켜달라는 당부도 덧붙였고요. 네. 각 대학교는 신입생 선발을 위해서 이사회에서 학칙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대략 한 달 안에는 마무리가 될 전망이고요. 그리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2025학년도 입학 전형 기본사항을 변경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 변경할 때는 예고 기간이 필요한데 네. 이번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예고 없이 속도감 있게 이 입학 전형 기본사항의 변경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의대 정원 증원 관련된 어떤 행정 절차 이런 것들은 뭐 절차적으로는 무리가 없어 보이는데 네. 어쨌든 의대 정원이 늘어나게 되는 만큼 증원되는 만큼 교육 여건 현실적으로 개선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겠습니다. 네, 일단 교육부에서는 국립대를 중심으로 교수진이나 시설 확충에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조사를 해서 그에 맞게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예. 또 사립대의 경우는 사학진흥재단을 통해서 저금리로 필요한 예산을 대출하는 교육환경 개선자금 융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또 펼칠 방침입니다. 예. 그리고 이미 교육부는 비수도권 9개 거점 국립대의 의대 교수를 현 1,200여 명 수준에서 2027년까지 2,200여 명 수준으로 확대를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특정 대학 학사 출신이 대학 교수 채용 인원의 3분의 1을 못 넘기게 해놓은 교육 공무원 임용령 조항이 있거든요. 예. 이거를 수정을 할 계획이에요. 왜냐하면 비수도권 의대의 경우는 본교 출신이 아니면 채용이 원활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조항을 바꿔야 채용이 원활해질 것이다. 이런 이유로 이제 그 학교를 나온 사람을 3분의 2 이상 채용을 못하게 해놓은 이 조항을 의대 한에서 비수도권에서 예. 바꾸는 그런 것이 교육부의 계획입니다. 예. 김갑수님, 의료 인력이 충분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받게 되면 좋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님, 대구 경북에서 항상 응원합니다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정부와 한국전력이 2분기 전기 요금을 동결했네요. 네, 한전은 오늘 예. 4월부터 6월까지 그러니까 올해 2분기에 연료비 조정 단가를 킬로와트 시당 5원으로 전분기와 같이 해서 전기요금을 동결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 최근에 연료비 조정 단가가 킬로와트 시당 플러스 5원이었는데 이것을 유지하기로 하면서 전기요금도 동결된 것입니다. 참 이런 보도 저도 몇 번 했었지만은 네. 연료비 조정 단가 이게 참 뭔지 궁금하신 분들 계실 테고 이게 또
전기요금에는 영향을 어떻게 주는 건가 싶은 생각도 드네요. 그렇습니다. 전기요금은 크게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 조정요금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중에 연료비 조정요금의 기준이 되는 게 연료비 조정 단가인데요. 연료비 조정 단가의 계산 방법은 뭐 대략 이렇습니다. 직전 3개월간의 평균 연료비를 따집니다. 이것을 실적 연료비라고 하는데 여기서 기준 연료비로 세워놓은 비용이 있어요. 여기서 차감을 해서 이 변동 연료비 값에 변환 개수를 곱해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일일이 이거 항을 어떻게 다 산출하는지를 다 따지기는 좀 비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킬로와트 시당 플러스 마이너스 5원 범위에서 적용이 되는데 한전의 경우는 2022년 3분기부터 최대치인 플러스 5원을 계속해서 유지를 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료비가 그러면 단가를 얼마로 매기느냐 뭐 여기에 따라서 전기요금도 영향을 뭐 미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그 국제 에너지 가격 보면은 비교적 안정적인 추세인가요? 그러면 좀 낮나요? 네, 사실 상식적으로는 최근에 에너지 가격이 안정 추세면은 이 연료비 조정 단가를 좀 낮춰도 되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요. 실제로 그 계산만 해보면 그 말이 맞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한전에서 산정 작업을 했는데 연료비 조정 단가는 국제 에너지 가격 안정 추세가 반영돼서 킬로와트 시당 마이너스 2.5원을 적용해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왔거든요. 이것만 보면 전기요금을 인하해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현 수준을 유지하라고 지시를 했는데요. 왜냐하면 이거 하나만 따져서 전기요금을 결정하지는 않기 때문이죠. 특히 한국전력의 재무 상황이 너무 나쁘다. 이 이유 때문에 전기요금을 인하하지 않고 동결했습니다. 한전의 그 재정 적자폭을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지금은 어느 정도 수준인 거예요? 네, 한전이 지난해 적자가 4조 6천억 원인데요. 물론 2022년 적자인 32조 6천억 원보다는 크게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한전 부채는 여전히 계속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한전 부채가 202조 원 정도였는데요. 2022년에 192조 8천억 원 정도보다 9조 6천억 원 가량이 급증을 한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적자 폭은 줄였지만 부채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고요. 최근에 한전에서 구조조정 방안들이 제출되거나 실현이 됐는데도 크게 나아지고 있지 않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많은 분들이 한전 부채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공유를 하고 있죠. 이런 사정이 또 전기요금 전기요금에도 반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뭐 연료 국제 에너지 가격 추이를 봤을 때는 조금 내려가도 될 만하지만 이런 한전의 어떤 재정 적자 폭을 보면은 참 그러기도 어렵다. 그러면 조금 더 전기요금을 올리면 되지 않겠나 싶지만은 이건 또 우리 딱 바로 와닿는 거기 때문에 어렵겠죠. 네, 이번에 그러면 인상은 안 하고 동결을 한 이유는 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물가 상승 문제가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로 떨어진 지 한 달 만에 다시 3%로 올라왔거든요. 요즘 많은 분들이 토로하듯이 사과, 배 이런 농식품 가격이 또 특히 올랐고 가계 부담이 커지면서 여기 전기요금까지 인상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다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부분일 수도 있는데 곧 총선이 또 다가오고 있죠. 전기요금을 인상하기 어려운 조건이 겹겹이 갖춰지고 있는 셈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선거 지나고 하반기에는 좀 전기요금을 올릴 수도 있다, 이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밀린 숙제를 하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사실 작년에 킬로와트 시당 전기요금을 51.6원을 인상하겠다는 게 원래 계획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반도 안 되는 21.1원만 인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 전기요금만 올리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시민들도 계시긴 한데 이제는 산업용 판매 단가보다 주택용이 더 싼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더 미룰 수는 없을 것이다라는 말들이 나오고 그리고 한전 재정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인상해야 된다라는 요구가 각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요금이 너무 저렴하면 수요 관리라든지 탈탄소 재생에너지 육성에 도움이 안 되고 또 에너지 효율화에 투자할 자금도 확보를 해야 된다. 전기요금을 현실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지적들이 또 각계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은 점점 커질 것 같습니다. 마지막 내용은 연준의 기준금리 관련된 소식인데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5차례 연속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연준이 현지 시간 20일에 올해 두 번째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 회의를 마친 다음에 기준금리를 현재의 5.25 내지 5.50%로 유지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 지난해 9월, 11월, 12월 그리고 올해 1월에 이어서 5차례 연속 금리 동결이고요. 한국과의 금리 격차는 최대 2%포인트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5차례 연속 동결 결정 배경은 뭘지요? 최근 지표상 경제활동은 계속 견고한 속도로 확장해왔고 예. 일자리 증가도 견고하고 실업률은 여전히 낮다라고 연준에서 밝혔는데요. 괜찮네요. 예, 그러면서도 인플레이션은 지난해 완화했으나 여전히 상승 추세에 있다. 경제 전망은 불확실하고 여전히 인플레이션 위험에 고도로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상도 인하도 조심스럽다라는 것이 결정의 배경이겠습니다. 지금 뭐 조금 여러 지표가 나아졌다고 해서 네. 얼른 또 조정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네네. 또 올리기도 그렇고 내리기도 그렇고 조심스럽다. 다만 미국 연준은 올해 말 기준금리를 4.6%로 예상을 했네요. 그러니까 연내에는 어쨌든 금리를 내린다. 이렇게 시사한 거네요. 네, 이번에 동결하는 걸 끝으로 해서 0.25%포인트씩 3차례 총 0.75%포인트가량의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는 내용이고 지난해 말에 발표했던 내용을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네네. 이렇게 보면 이제 6월쯤에 금리 인하가 있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볼 수 있겠고요. 예. 다만 올해 말에 금리 예상치는 같게 잡았지만 내년 말에 금리 예상치에 대해서는 작년 말에 잡았었던 3.6%보다는 높은 3.9%였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그대로 금리 인하 일정을 가되 그다음부터는 또 속도를 좀 더 늦춘다라고 하는 이런 요지가 되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그 지난해는 좀 완화가 됐지만은 여전히 좀 상승 추세에 있다라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네. 이 인플레이션이 둔화될 것이냐 아니냐 이게 금리를 좌우할 때 영향도 미칠 텐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네, 제롬 파월 연준 예. 의장이 밝히기를 물가 지수가 예상치를 상회를 했고 인플레이션의 생각만큼은 둔화되지 않았다는 걸 인정을 했습니다. 예. 다만 이게 전반적인 구도가 바뀐 건 아니라는 것도 같이 언급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한간에서는 이제 올해 물가 상승 지수가 심상치 않아서 인하를 3번이 아니라 2번만 하는 거 아니냐 예측이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3번을 인하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게 네. 전반적 구조적으로는 크게 차질이 있을 것 같지 않다라고 하는 연준의 인식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예. 다만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해서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 파월 의장도 이번에 밝히기를 앞으로 어떤 특정 회의에 관해서 말해줄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하면서 전망과 방침이 달라질 수도 있음을 시사를 했습니다. 이런 그 미국의 기준금리 결정이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영국 시사지 이코노미스트 예. 산하의 싱크탱크로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이라는 곳이 있죠. 여기서는 한국이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금리를 내리는 나라가 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예. 이건 조건이 달려 있는데 왜 그렇죠? 반도체를 네. 중심으로 수출이 크게 반등하면 그러니까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 어느 정도 주목을 해서 그렇게 전망을 한 거죠. 네. 하지만 한국은행은 아직은 신중한 입장입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 그리고 산유국들의 원유 수출량의 제한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되고 가계부채 문제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금리 인하에는 좀 신중한 입장이고요. 일단은 미국이 먼저 내릴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이 먼저 내려야 그다음 한국도 내릴 여지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한국이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미국보다는 속도가 느릴 것이다. 빈도도 더 적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유력하게 나옵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수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구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겠습니다. 지구적 참견 시점 프로 참견러 남종영 환경 저널리스트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요즘 뭐 사과값 때문에 네.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저도 오늘 사과를 먹긴 했는데 매끈한 거 말고 그 흠집 난 사과 있잖아요. 네, 뭐 못난이 못난이 사과 뭐 하는 거 너무 비싸가지고 그걸 샀는데 그래서 사과 가격이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 정도 하고 있어요? 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이제 발표를 하는데요. 네. 부사 사과 10개당 소매 가격이 29,000원대까지 계속 가다가 네. 며칠 전에 3만 원을 돌파를 했어요. 10개가
3만 원에 팔리면 네. 한 개가 얼마짜리입니까? 거의 3천 원 가까이 하죠. 근데 그러다가 지난 화요일 19일 기준으로 이제 한 2만 4천 원대로 좀 내렸습니다. 아마 천정부지로 오르다가 한 개당 한 2,500원 밑으로 내린 건데요. 네. 정부 대책이 조금 통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면 정부의 어떤 대책이 주요했나 싶습니다. 좀 내려간 게요. 예, 그래서 정부가 이제 여러 가지 대책을 구하겠다고 했고 네. 또 대형마트가 구매량을 좀 늘렸다고 해요. 그리고 비정형과라고 하는데 이른바 못난이 사과 같은 것도 매입해서 지금 팔고 있어가지고 뭐 쿠팡 같은 경우에는 못난이 사과 뭐 1.5kg에 10,000원에 팔고 뭐 이러면서 요즘에 하도 비싸니까 못난이 사과를 먹고는 있는데 그게 여튼 가격을 내리는 효과가 좀 있기는 하죠. 그리고 먹어보면 그렇게 못나진 않죠. 맛은 또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농축수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서 1,500억 원을 추가 투입한다. 그래서 유통업체 납품 단가와 소비자 판매가 인하를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는데 뭐 좀 내리긴 내렸는데 여전히 같은 기간 평년 가격이 한 22,600원 정도거든요. 그래서 한 여전히 한 6.5% 정도 좀 높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해요. 조금 최고점보다는 떨어졌는데 계속 그래도 오름세는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 사과값의 고공행진은 언제까지 갈까요? 예, 아무래도 이 햇사과가 나오는 게 한 6월, 7월 정도예요. 아우리 품종이라고 들어보셨죠? 그게 조금 새콤하고 달지는 않아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먹지는 않는데요. 그때까지는 아무래도 좀 비싸지 않을까. 물론 정부가 대책을 세웠으니까 어느 정도 낮추기는 할 텐데 비싸진 않을까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그 뒤에 이제 뭐 홍로 품종이 나오고 뭐 10월에는 시나노 스위트라고 저도 이 사과를 좋아하는데 달콤해가지고 맛있습니다. 그러다가 나오는 게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부사사과 이게 한 10월 말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다른 품종들은 사과가 저장이 안 돼요. 그래서 보통 딱 나오고 나서 한두 달이면 다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 부사사과의 품종은 오랜 기간 저장이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사과가 작년 10월 말부터 딴 사과를 저장해 가지고 조금씩 출하를 하는 거거든요. 아, 부사사과가 또 그런 특징이 그래서 있군요. 부사사과가 맛있기도 하지만 저장했다 풀기 때문에 조금 다른 사과에 비해서 좀 비싸기도 하죠. 그래도 올해 유난히 이 사과값이 비싼 이유가 뭘까 궁금합니다. 유통 과정인가요? 뭔가요? 아무래도 이제 기후 변화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뭐 기후 변화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뭐 재배지가 북상한다, 뭐 재배지가 바뀐다 이런 걸 떠올리는데 오히려 농민들은 냉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아, 그래요? 사과가 이제 특히 냉해에 민감하거든요. 말하자면 사과라는 열매가 열리기 위해서는 꽃이 피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수분을 해가지고 그 열매가 나온 게 바로 사과인데요. 사과꽃이 원래 4월에 피는데요. 기후 변화 때문에 봄이 너무 빨리 와요. 뭐 그럼 빨리 오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러면 사과꽃이 한 3월 말에 피었다가 다시 또 추워지거든요. 하루 이틀 정도. 그러면은 그때 꽃이 떨어져 버리는 거죠. 냉해를 입어서. 그러면 이제 꽃이 떨어져 버리니까 애초에 열매가 맺을 수 없고. 그렇죠. 계속 그렇게 되면 수확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뭐 영하로 떨어지면 사과꽃의 한 절반 정도가 얼어 죽는다고 하고 영하 5도로 떨어지면 70%가 죽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후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기후가 변하면서 또 하나가요. 뭐 세계적으로 꿀벌이 많이 사라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또 꿀벌이 생태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고요. 사과도 혹시 이 꿀벌이 사라지고 있는 영향을 좀 받는가 싶기도 해요. 꿀벌이 수분을 시키니까요. 암술수술을 묻혀가지고 수분을 시켜야 열매가 생기는 건데 아마 지난해 이맘때쯤에 꿀벌 개체수가 줄었다고 이제 전국이 발칵 뒤집었을 때가 뒤집어졌을 이때인데 사실은 물론 이제 사과 가수 농가가 자연 꿀벌들이 와가지고 뭐 수분을 시키는 건 아니고요. 벌통을 사와요. 벌통을 사와서 이제 그거를 그 꿀벌들한테 이제 수분을 시키라고 하는데 그때 한참 벌통값이 좀 오르기는 했습니다. 이게 뭐 영향을 미쳤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뭐 꿀벌 사라진 게 영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때 수분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흉작으로 연결됐을 수도 있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죠. 사과가 그 말씀하신 것처럼 냉해에 민감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올해도 비슷한 상황이었나요? 그러니까 제가 그 방송 전에 제가 사과를 떼어다 먹는 그 사과 농부가 계세요. 아, 그러세요? 그분이랑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하시던가요?
그분이 항상 꽃피는 4월 되기 전부터 두렵대요. 냉해가 있을까 봐.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1, 2월이 너무 따뜻해가지고 봄이 빠르겠구나라고 해서 되게 이제 긴장을 했는데 최근에 또 추웠잖아요. 네. 그래서 다행히 지금까지는 꽃이 빨리 피지는 않아서 다행이기는 한데 또 문제가 뭐냐면은요. 이 여름에 탄저병이 또 유행을 한대요. 탄저병. 이 탄저병이라는 게 사과에 이제 갈색 반점이 생겨가지고 이게 이 안 좋은 병인데. 썩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네네. 근데 이게 탄저병이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많이 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는 환경에서. 근데 최근에 그 기후 변화 경향이 여름철에 장마가 좀 오래 가거든요. 근데 비가 한꺼번에 많이 오지도 않고 찔끔찔끔 오면서 막 한 달, 2달 가는 마른 장마도 있고요. 그래서 이 사과가 냉해가 입기 쉬운 환경이기도 하지만 또 탄저병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기도 하죠. 그래서 작년 사과 생산량이 작년에는 그러니까 냉해도 입었고 탄저병까지 번져가지고 평년에 근처 한 30% 줄어서 지금 사실은 이렇게 사과값이 금사과가 된 거죠. 이순환님 사과를 샀는데 아이만 주고 엄마 아빠는 못 먹고 있습니다 하십니다. 이 아이는 알까요? 금을 먹고 있다는 것을. 사과하면은 우리가 딱 떠오르는 고장이 대구인데 부사도 대구에서 많이 났었고요. 근데 지금은 사과 재배지가 어떻게 좀 바뀌어가고 있어요? 옛날에는 뭐 대구의 부사사과가 되게 유명했죠. 근데 하여튼 사과가 서늘한 곳에서 재배를 하기 때문에 기후위기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재배지가 북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과의 주산지는 경북 북부로 올라갔어요. 북부요. 전국 5대 사과 주산지가 있는데 찾아보니까 경북 안동, 청송, 영주, 의성 다 경북입니다. 유일하게 경남 거창이 있는데 제가 이제 사과를 떼어 먹는 곳인데 거창이요. 여기는 위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덕유산하고 가야산 자락이 있어가지고 조금 추워요. 그래가지고 사과가 잘 나죠. 그리고 또 요즘에는 더 올라와가지고 강원도에서 사과가 나요? 그러니까 원래 대구 경북 지역에 사과를 많이 나왔는데 30년 사이에 거의 절반 가량 줄었어요. 대신에 강원도 사과 재배 면적이 지금 거의 2배 이상 늘었습니다. 2배 이상요. 근데 사실은 절대적인 비중으로는 아직까지는 강원도 사과는 아주 소수긴 하죠. 근데 여튼간에 뭐 인제 꿀사과도 유명하고요. 뭐 정선, 양구에서도 지금 사과가 재배되고 있는 추세고 또 강원도에서는 또 최근에 홍천에다가 또 이제 새로운 품종을 개발해 가지고 사과 재배 단지를 만들겠다. 뭐 이런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기도 하죠. 사과 재배 지역이 앞으로도 좀 계속 바뀔까요? 그렇겠죠. 이제 대구에서 경북 북부로 올라가는데 또 이제 강원도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 2022년에 이제 주요 이 과일의 그 기후 변화 영향 보고서를 냈는데요. 사과 같은 경우는 원래는 2030년까지는 지금 경북 북부 그리고 강원도였는데 그러니까 2020년대까지요. 근데 2030년에는 강원도하고 소백산맥의 산간 지역으로 줄어든다고 해요. 그리고 2050년대에 가면 강원도 영서 지역만 남고요. 2070년대로 가면 그러니까 맛있는 고품질의 사과를 재배할 수 있는 곳이 사실상 사라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기후 뭐 변화나 위기를 뭐 하루아침에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그러면 사과 재배에 있어서 좀 적응을 하거나 변화를 해야 될 텐데 사과를 계속해서 맛 좋게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지금 농축산식품부에서는 이제 재배 시스템을 바꾸고 새로운 품종을 개발해야 된다고 지금 주장을 하는데 이제 사과 재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봄에 냉해를 입지 않는 종 그리고 가을에는 빨간색으로 착색이라고 하는데 이걸 잘 익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9월, 10월에 온도가 너무 높으면 이게 예쁘게 착색이 안 돼요. 그리고 커지지도 않고요. 그래서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는데 주로 높은 온도에서도 9월, 10월이 요즘 높아지니까 온도가 높아지니까 고온에서도 착색이 잘 되는 품종을 지금 만들고 있고요. 농민들도 이제 자구책을 강구를 하고 있어요. 어떤 농민들은 이제 계속 기온이 올라가니까 여름 폭염 기간 때 이제 사과가 말라지고 품질이 안 좋아지니까 안개 분무기를 달고 있습니다. 안개 분무기. 그러니까 우리 요즘에 이제 도시에서도 많이 시내에도 달잖아요. 이렇게 뭐 이렇게 약간 연기처럼 나와가지고 조금 시원하게 해주는 되게 더운 날 횡단보도 그렇죠. 그거를 이제 사과 가수원에다가도 다는 거죠. 그래서 농민 입장에서는 사실은 기후 변화 때문에 농약이나 시설 같은 거를 설치해야 돼서 생산 비용은 계속 늘어나는데 소득은 줄어드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특히 안개 분무기 같은 거는 에너지를 써야 하기 때문에 사실은
기후 변화를 오히려 더 악화시키는 하나의 요소인 거거든요. 어떤 딜레마에 빠진 거죠. 네, 7378님 경남 밀양 얼음골 사과도 유명해요 하십니다. 또 유명한 지역 있으시면 또 보내주시고요. 6610님 전 경북 못난이 사과 사 먹고 있어요. 맛 좋아요. 정품 아니면 어때요 하십니다. 아유, 못난이 사과도 농민분들이 어렵게 재배하신 사과죠. 사과 수입 이야기까지 요즘에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전량 국내 생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사과는 100% 국내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뭐 사과값이 높아지니까 수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는데 근데 사실 농산물 수입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철저한 검토 아래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사과를 여기로 가져왔을 경우에 해충이나 어떤 전염병을 가지고 올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수입 이염 분석 절차를 걸쳐야 수입을 허가를 해줍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에 사과를 수출하고자 하는 나라가 11개 국가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일본, 뉴질랜드, 독일, 미국 같은 나라들이 이제 신청을 해서 이 분석 절차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분석 기간이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걸려요. 평균 한 8년 이상이 걸린다고 그래요. 아, 당장 되기는 당장 수입을 하기는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게 한국만 이렇게 유난히 까다로운 게 아니라요. 전 세계 185개국이 가입한 국제 식물 보호 협약에 따라 가지고 이런 절차를 거치는 거라고 합니다. 약간 뭐 저도 그렇고 여기 뭐 못난이 사과 이런 거 먹는 분 많으시는데 이 과일값이 점점 비싸지고 있고요. 소비자들이 좀 인식을 바꿀 필요도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외국에서 사과를 먹어보면 사과가 그렇게 예쁘지 않아요. 옛날에도 사실은 우리가 예쁜 사과를 안 먹었는데 최근 들어서 우리가 예쁘고 또 맛 좋은 사과만을 먹게 됐어요. 사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물론 농업 기술이 발전하기도 했지만 조금 못난이 사과들은 그냥 시장에 안 내놓고 폐기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먹는 이렇게 양질의 고급 사과일수록 그만큼 많은 살충제가 들어가고 또 농약이 들어가고 또 손이 많이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고요. 근데 동시에 그렇게 고품질을 요구하다 보면 기준에 맞지 않는 못난이 사과는 버려지는 양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더 많은 그 투입과 폐기가 있는 그런 시스템보다는 좀 우리가 못난이 사과를 많이 먹는 시스템이 되어야 좋지 않을까. 이것도 기후 시대에 바꿔야 될 우리 소비자들의 문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경제 코너 아니었고요. 기후 관련된 코너였습니다. 0013님 제 고향이 사과 5대 주산지였는데 사과보다 복숭아 재배로 또 많이 바뀌고 있다고 하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종영 환경 저널리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8026님 뉴스레터 K를 매일 듣는데 다루는 주제가 다양하네요. 앞으로 더욱 좋은 방송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자, 지구적 참견 시점에서 점점 더 비싸지는 사과 이야기 다뤄봤는데요. 오늘은 이 노래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띄워서 읽나요? 구남과 여 라이딩 스텔라겠지요. 사과라는 노래 들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세상을 읽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KBS 김용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빨갛고 연빛 안개